이번 달에도 돌아온 코리안 바이 김씨죠 형이. 네네 맞습니다. 아 계속 네 김요셉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안바입니다.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두 남자가 미래와 우리 사회에 대해 아주 진중하게 대본 없이 토론하는 시리즈. 네. 아직 이름은 못 정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주제 또 형이 고르셨잖아요. 네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여기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최근에 과제해서 제출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였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시험 그리고 한국의 교육이 수능이잖아요. 한국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방글라데시도 매년 수능 같은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자살률도 높고 해서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 이 시험 이대로 납둬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방글라데시도 그런 줄은 몰랐네요. 방글라데시도 되게 심해요. 방글라데시가 한국보다 더 심하다고 느낀 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하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냥 나이 먹으면은 쭉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뭐 과락을 맞든 적어도 저 때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죠. 늘 과락을 맞았기 때문에 네. 근데도 항상 올라갔고 또 제 네. 친척 동생도 한글을 6학년 때 뗐어요. 그러니까 되게 늦게 뗐죠. 운동하기도 했고 이런데 아무튼 부모님이 바쁘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못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못 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방학 때 저희 집 와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한글을 배웠었거든요. 뭐 그런 거와 같이 뭐 시험을 못 보던 어떻게 하든 그냥 나이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데 방글라데시는 시험을 못 보면 과락을 맞으면 그 학년에 남아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학교 운영할 때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 초등학교 2학년 수업을 듣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없애보려고 했는데 반대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못 배웠는데 어떻게 가냐. 가면 또 오히려 더 힘들다 해서 계속 남아있게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수업할 때 체육 시간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냥 압살해버리는 거예요. 5학년이니까 2학년 애들 그냥 여자인데도 막 거의 골 세네 골씩은 무조건 넣고 이러니까 이게 또 밸런스가 안 맞아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근데 방글라데시가. 와, 좀 무섭기도 하네요. 어떤 그러면 면에서? 아니 제가 그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네. 아니, 저도 한 8, 네. 9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태영 씨도 좀 과락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 진짜 어릴 때 초등학생, 중학생 때 저 중학생 네. 때까지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방글라데시 학교에 다녔으면 그렇죠. 시간이 꽤나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좀 공부 못하는 친구들한테 오히려 좀 더 눈이 가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때 항상 꼴찌에서 제 친구들과 경쟁을 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참여 수업 해가지고 참여 수업이라고 하나? 하여튼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항상 나머지 교육하면 제 옆에 장애인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시험을 보면 장애인 친구보다 못 받아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재밌는 게 많았나 보네요. 맨날 놀러 다녔죠. 막 PC방 다니고 그 당시에 PC방. 뭐 겟앰프드, 뭐 스타크래프트, GTA 뭐 이런 게임 맨날 하면서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금통 깨가지고 돼지 저금통, 그러면서 돌아다녔죠 친구들이랑.
그냥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저는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사치로 여겼습니다. 네,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매일 TV를 보며 이야. 아니 근데 그 태도라면 공부를 맘먹고 했으면 제대로 잘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이 먹고 그래요?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 내용이긴 한데 좀 주눅이 이미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나를 이미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정의를 해버린 상태니까 공부를 계속해도 이게 자신감도 안 붙기도 하고 확실히 그 서울대 간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게 이미 고등학교 때 성공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성공을 발판 삼아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수능 그런가?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좋은 학교에 들어간 거는 좋다. 뭐 이런 인터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익셉션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저는 반만 동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시험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과제에서 이제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실 과제 주제가 교육 시스템 중에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은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제시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프로세스로 과제를 작성했거든요.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 일단 저는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저는 MBTI 중에 N 성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좀 S 성향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좀 숲을 보는 경향이 커서 교육이라는 것에 가장 언제 교육이 만들어졌고 교육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으며 하는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네. 교육이라는 게 이제 education이 E가 밖으로 그리고 do care이 꺼내다.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꺼내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잠재력을 교육을 통해서 하나씩 끄집어내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우리가 아는 학교, 스쿨, 이제 스쿨은 이 노동이라는 게 없어지고 여가 시간이 생긴 다음에 가는 곳으로 이렇게 어원이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했어야 됐고 뭐 사냥을 했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발전을 하면서 노동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뭔가 탐구하고 하는 공간을 스쿨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 얘기가 그 이름이 붙을 때가 어떤 시절이었는지도 혹시 나왔었나요? 그거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 한 거는 그냥 어원만 검색을 했어가지고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라틴어. 네. 근데 교육의 시작이 거의 집에서 이제 시작한 거고 거의 대부분은 종교에서부터 시작을 많이 했다라고는 들었어요. 교육의 아예 첫 시작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녀를 교육하고 뭐 아브라함 시대는 이게 있었다 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 그들이 살면서 살아온 지혜 같은 것들을 또 공유를 했었겠죠. 탈무드 그런 거? 그쵸. 탈무드 그런 느낌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보는데 교육이 좀 변질됐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시험이
변질된 교육에서부터 왔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육이 지금 아까 말한 에듀케이션이라는 어원이 지금 교육과 맞는 것 같은지. 사실 어원만 놓고 보자면 참 낭만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그 옛날에 사람들이 살던 세상이랑 또 지금의 복잡한 세상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렇죠. 당연히 지금의 교육과 그때 교육이 다른 건 당연한데 시험 얘기를 하니까요. 네. 시험은 왜 있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학습을 평가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들어온 영향을 많이 받은 교육 체계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에 맞는 노동자를 색출할 수 있는 지표를 생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뭐 4층 연산은 잘하는구나. 얘는 뭐 과학은 이 정도 이해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더 가르칠 필요가 없겠구나. 어떻게 보면 CB에 있는 experience란에 한 줄 적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얘는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있어.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한 스텝을 자를 수 있는 거죠. 와가지고 인터뷰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지 계속 테스트하는 과정을 없애버리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 결국 이 사회가 그 회사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그런 걸로 돌아가는 사회다 보니까 네.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맞는 사람을 잘 뽑을 수 있을지 그거에 그 극대화된 게 시험의 형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우리가 자격증을 시험 보는 거와 같이 시험도 하나의 그런 유다. 그래서 인간이 학생들이 그거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교육이 돼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교육 자체는 내 자신이 나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나 혹은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군상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자기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게 지금 현대 교육이 아닐까. 저도 그게 맞는 말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뭔가 좀 거기서 표현을 빌려오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네. 그 유발 하라리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유발 하라리 그 사피엔스 책 아세요? 사피엔스 책은 들어봤는데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막 네. 그 인간사에 대한 다양한 뭐 종교와 나라와 뭐 경제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그 자본주의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자본주의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경제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지만 그래도 이게 아직은 제일 낫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시험 위주의 교육을 생각할 때도 만약에 이게 안 좋아서 다른 걸로 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게 사회가 감당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모르게. 네. 저는 근데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 제가 즐겨보는 한국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런업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런업이라고 있는데
영상을 진짜 잘 만들어요. 영상 전문가가 아닌데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드는 외국의 영상 감독이 브이로그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케이시 나이스텟이라고. 그 사람 영상을 처음에는 좀 카피 비슷하게 하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서 지금 영상이 엄청 영상미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영상이 엄청나게 예쁘게 잘 만드시는데 그분 채널을 다른 영상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영상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상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영상을 가르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은 시험을 보고 영상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영상학을 공부한 사람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닌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유튜브나 혹은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로 자기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안의 것을 끄집어내서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게 구시대 전유물이 아닌가. 네. 근데 한편으로 그게 예술 분야라서 가능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방글라데시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제가 뭐 교육을 지금 공부하고는 있지만 그 전에도 계속해서 저는 학교를 설립할 것이다. 나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그런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붙어요. 뭐 학교를 내가 어디 짓고 싶은데 같이 와서 해보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해서 내 주장을 굳이 예술이 아니더라도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내가 진짜 그쪽 안에 지식이 깊으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카메라 리뷰하는 사람들도 진짜 그냥 이섭이라는 유튜버도 자기가 너무 그냥 전자기가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유명해져서 지금은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할 때 가서 인터뷰를 해요. 팀 쿡이랑.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시험으로써 증명하는 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네. 이렇게 저는 항상 양쪽의 입장에 돼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시험 문화가 그 시험을 쳐야 하고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면접을 봐야 하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반면에 사람을 뽑아야 하는 회사 측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모든 일이 영상을 만들거나 뭐 생각을 전달하거나 그런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일은 뭐 시킨 일을 잘 수행만 하면 되는 일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어떤 일은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뭐 항상 시간을 잘 지켜서 일을 수행해야 하는 뭐 조종사라던가, 네. 아니면 뭐 기사라던가, 아니면 막 다친 사람을 치료해야 하거나 수술해야 하는 그 의사 같은 일도 있고. 네. 근데 그런 일들을 할 사람을 고를 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냐.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사회가 감당이 될까 이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거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대거든요. 이제 문제점을 좋습니다. 얘기하고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이 교육을 계속 해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구시대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0년도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교육에다가 미친 듯이 투자를 해요. 갑자기. 네. 그리고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얘기 들은 게 막 야학하고 공장 다니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 계속 들었던 게 교육이 이 부유하게 만든다. 그래서 맞아. 어딜 가도 이제 못 사는 나라, 뭐 개발도상국 이런 데 가면은 걔네는 교육이 안 돼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교육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산업화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자를 구하려 했더니 교육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육의 지출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이제 수요가 확 올라왔을 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와 똑같이 그냥 막연하게 교육의 지출을 올린다고 해서 이게 프로덕션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정도만 나오면 취직할 수 있는 사회였던 거죠. 구조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얘기하는 게 필요 없었던 사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수능하고 그거에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구시대 건데 이걸 계속 우리가 채택해 갔을 때 이런 사람들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계속해서 대체되는 사람만 만든다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대체되는 사람만 만든다면 이 사회가 발전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제 이런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하면서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주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분명히 가능한 교육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덧붙이자면 이 시스템을 제가 파고 들어보니까 이 시스템이 대부분 식민지 시대 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 교육했던 방식과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시절을 돌아갔을 때 쉽게 말해서 영국이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혁명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딱 내가 하는 말 잘 순응하고 거기서 내 통치하는 거를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시스템이 되게 강압적이고, 그리고 질문 못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키우면 안 되니까 질문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수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 시스템이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우리나라도 사실 그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본이 그럼요. 우리를 지배할 때 똑같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맨날 죽도를 들고 다니셨어요. 네. 뭐 맞죠. 단소, 죽도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진짜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이 딱 그냥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하려고 썼던 무기였던 거죠. 너무 싫었어요. 네. 공포로 사람을 동기부여를 만들게 하는 것. 근데 시험이 저는 또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학업으로서 이뤄내는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부모님의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이게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팔 수가 없게끔 만드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시험 망하면 큰일 나는데, 내 인생 망하는데,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 그쵸, 불안감에 그쵸. 의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게 좀 악순환이 된다. 근데 옛날 시대에는 내가 뭔가 개혁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잉여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 생산성을 늘리지 못하는 그냥 소비자로서만 남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근데요, 사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만약에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어서 진짜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가 온다면 지금의 시험 시스템 그리고 이 줄 세우기 시스템 경쟁 사회 음. 여기서 그래도 아득바득 위에 올라가고 위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 사회에도 좀 덜 도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악착같이 버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적응을 하는 거죠. 지금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때군. 이렇게 하고. 아, 저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한국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네, 근데 그게 사회의 패러다임이 엄청 확확 바뀌어요. 시스템은 느리게 바뀌는데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개인들은 너무 빨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누구보다 빨리 그거를 선점하려고 하고 네, 그 누구보다 빨리 실험하고 실행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지금의 이 경쟁 체제에서 그 살아남기 위해 뭐라도 악착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좀 더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좀 상관없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코어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 한국에서 지금 변하는 시대에 계속 따라가려고 하고 혹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이거를 좀 보편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계속해서 연장성산이라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어떤 두려움, 내가 사회에서 엎어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뭔가 더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못해서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 동기 자체가 이제 퓨어하지 않은 거죠. 내가 내 자신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두려움에서 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졌을 때는 과연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한국에 열심히 산 아버지가 정년퇴임하시고 우울증에 오는 것처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자본주의와 경쟁 사회라는 한국의 장점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고 막 하는데 근데 분명히 거기서 또 힘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혹은 그 변화가 자기와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힘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대화가 되게 또 반대쪽 의견을 얘기해 드리자면 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아름다운 이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모두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네. 저는 근데 그게 지구에 우리나라만 있을 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가 경쟁을 하니까. 네. 음. 그게 그 항상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 외부의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이 일단 뺏기지 않을 만큼의 그 힘과 그 노력이 있어야 네. 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이 여유와 뭐 안정과 행복이 보장되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치면은 좀 일부의 희생은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맞아요. 얘기하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오히려 그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한 채널이 진짜
성공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요. 근데 막 돈이 많아서 성공했다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성공한 스토리 같은 거 보면 백종원 선생님 지금은 좀 어디 가셨지만 저는 아직도 그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했던 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분은.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음식을 대중화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본인 안에 있는 그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스티브 잡스도 자기는 버튼이 없는 핸드폰을 너무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그걸 위해 노력했고 만들었고 이게 운이 맞아가지고 떼돈을 벌게 된 거다. 우리나라에도 도끼 래퍼 도끼 이 사람도 힙합이 없는 시절에부터 어렸을 때부터 힙합을 막 비트를 찍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안 됐겠죠. 스윙스 이런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막 뭐 원룸에서 막 바퀴벌레 있는 데서 막 우르르 같이 살았다. 근데 어느 순간 시대가 맞아서 쇼미더머니가 오고 이제 거의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비트가 이제 도끼 씨의 비트였다 그래요. 그래서 떼돈을 벌게 된 거죠 그때.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파고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기가 맞으면 빵 터지는 거고 시기가 안 맞으면 그냥 행복해 하다 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인구의 행복의 총량을 봤을 때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행복의 총량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을까. 이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또 그 음악을 예로 들면 사실 한국이 K-팝을 그렇게 잘 만들어서 세계에 널리 팔 수 있는 이유가 네. 그 줄 세워가지고 제일 잘하는 애들만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리고 노래 만드는 사람들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 고르고 골라서 다 해가지고 네. 그 시장을 점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마켓으로 보면은 그런데 저는 네. 그 K-팝 아티스트를 너무 존중한데 저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공감이 되거나 혹은 마음에 울림이 있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카니에 웨스트나 이런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좀 우리 뭐 미디어에서 정신병자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긴 하지만 그 사람 노래를 들으면 진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에너지가. 근데 진짜 미안하게도 K-팝을 들으면서는 사실 이쁘다 혹은 잘생겼다, 춤 잘 춘다 그냥 좀 표면적인 밖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그거 어떻게 포장해야 되지?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K-팝 문화 자체를 안 좋아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자 전에 얘기했던 래퍼 도끼가 전에는 막 그냥 자기가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잘 됐더라라고 하는 게 네. 지금 그 잘된 것의 그 포인트가 상업적인 성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지금 성공의 지표라고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네. 도끼 씨가 성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힙합이 계속 안 들어왔어 한국에.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 인생의 행복 총량을 봤을 때는 행복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방금 든 예시도 네. 결국 그 스윙스 도끼가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모르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막 비트를 다 쓰고 많이 알려져서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포커스가 돼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성공이라는 주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개인의 일반적인 행복을 따랐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안 할 수도 있는데 행복이라는 건 남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쇼미더머니를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이 그 뭐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 랩해야겠다 하면서 랩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이 일반적으로 그냥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의 같은 일을 했을 때 행복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경쟁해서 이겨나가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일을 좋아하진 않지만 트렌드가 바뀌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다른 일반적으로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우리 일론 머스크가 미친 듯이 일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직장인들의 거의 80%는 월요일 아침이면은 직장 가기 싫고 금요일 퇴근하면 행복하고 그거랑 좀 연결돼 있지 않을까. 우리가 워라벨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거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워킹이랑 라이프 밸런스가 필요해진 거지. 이제 저기 일론 머스크는 워라벨이 필요 없잖아요. 걔는 워킹이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할 수도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옛날에 어땠는지 사업을 시작할 때 초창기 때 어땠는지 했던 이야기들을 그 하는 인터뷰를 보면 네. 정말 괴로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만약에 일이 너무 힘들고 여가가 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해주면 행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뭐 그걸 다 떠나서 이게 아마 제 생각과 형의 생각에 가장 큰 그 차이가 되는 부분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저는 행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행복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떤 게? 그렇다고 그건 이제 다양할 수 있죠. 누군가는 자신의 신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평화와 안녕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제 가족의 평화가 중요한 이유가 행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통틀어서 본인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아니 가족의 평화가 자기의 행복이 되는 거죠. 그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 행복해지는 걸 목표로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제 신념이 남을 도와주고 네. 하는 거에서 남이 바뀌는 걸 통해서 저는 제가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네가 무슨 NGO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걸 좋아하냐 뭐 이러는데 저는 그냥 제가 도와줌을 통해서 제가 행복감을 느껴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좀 누군가 기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부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행복을 원하긴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도 행복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만 그 제도화된 그 컨테이너 벨트식 시스템에서 한 10년간 교육생 시절을 거쳐서 네. 그 인간 인형이 된 아이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모든 게 다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하지만 나는 상위권 대학에 다니거나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그런 게 너무 행복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치면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감내하고라도 그 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한국에 많은 래퍼 뭐 영화 배우 끊긴 거 아니죠? 영화 아니요, 배우, 아니요. 네. 영화 배우, 가수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명한 가수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함부로 진단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자기가 보여지는 삶과 내 자신의 삶이 달라가지고 연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최근에 자살하신 이성균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읽어놓은 캐릭터가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자기가 대마를 했다는 게 세상에 나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네. 근데 우리가 해외 뭐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래퍼들이 그냥 뭐 what? 나 어렸을 때 막 뭐 감옥도 갔었어, 뭐 마약도 했어, 뭐도 했어, 중독자였어, 막 이런 얘기 막 그냥 서스럼 없이 하잖아요. Be myself가 되니까 이게 이 괴리감이 좀 한국의 어떤 아티스트들은 좀 그 괴리감이 더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K-팝이나 이런 쪽에 있으시는 분들은 자기 자아와 누군가가 좋아해주는 자아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아까 계속 말했던 시험에 가장 안 좋은 게 계속 누군가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기업에 맞추고 기업이 좋아하는 군상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의 자살률도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캐나다로 이민 가신 분이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난 더 열정적으로 경쟁하고 싶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경쟁이 힘들어갖고 외국 가면은 좀 안정감을 찾는데 그 사람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난 진짜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거기서 상어랑 싸워서 생존을 해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제 전체적 총량의 행복을 봤을 때는 이게 더 높지 않을까. 개개인이 자기의 진짜 내면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그 일론 머스크 전에 그 래퍼 도끼와 아이돌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예. 그 결국에는 그 래퍼 도끼의 과거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아이돌이 된 그 사람들과 그 씬 그것들이 경쟁력이 있잖아요. 뭐 미국의 뭐 힙합이나 뭐 팝이나 뭐 브릿팝이나 뭐 이런 것들 쟁쟁한 것들이 많은데 시장에서 선전을 하잖아요. 이걸 문화로 치면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문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그게 이 힘이 된다는 거죠. 힘이 되고 네. 우리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고 우리의 배를 채워줄 수 있고 그쵸. 추울 때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니까. 아니죠. 아니면 방글라데시에 네. 아이돌 그룹이라고 해서 두 그룹이 왔었는데 그 한 그룹이나 정말 그 한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다 연습생을 하다가 데뷔를 했는데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망한 사람들을 데려놓고 서바이벌을 해서 그 중에 뭐 랩 파트, 뭐 보컬 파트 1등 1등 한 사람들을 각 팀에서 모아가지고 팀을 만든 사람이 방글라데시에 공연에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와서 공연을 하지만 그 8명이 하지만 각 팀마다 뭐 8명씩 있었다고 치면은 뭐 7, 8에 50명, 56명은 결국엔 또 다른 일을 찾거나 하는 거죠. 결국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이돌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페임을 얻고. 근데 아니요, 제 말은 네. 오케이. 네, 말씀하세요. 제 말은 그거 활동을 하는 그 아이돌 가수들이 배부른 게 아니라 네. 아니 그걸로
한국이란 나라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예. 그렇게 물건 더 많이 팔 수 있고 예. 경제적인 이익이 생긴다. 네네 그 산업이 생기고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의 일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외교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예. 네 부차적인 그 이익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저도 수혜자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예.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한국인들 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과론 저는 그런 의미로 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게 다른 방식으로도 한국이 유명해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이 K-팝이라는 그 이 웨이브 자체가 있을 수 있는 건 네. 그 밑에 시스템이 받쳐주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그런 정도의 어떤 퀄리티를 내줘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 부작용이 많은 이 경쟁 사회에 그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걸 맞아요. 좀 외국에 부인할 수 가면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혜자죠 저희가. 그렇죠.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네. BTS 화이팅. BTS 최고 킹 TS. 전 BTS 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제가 그들의 네. 음악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의 그래요. 인성과 그런 메이킹 이미지 같은 것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진 씨랑 저 누구야 RM 씨 너무 좋아합니다. BTS 노래 다 들어봤어요? 아니요. 노래 다 들어보고 그런 얘기 하셔야죠. 네, 앨범에 좋은 노래가 하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취향에 맞는 노래가. 아니 진짜 이거 저 아이돌 얘기 나와서 하는 거지만 살짝 아이돌은 살짝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소스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더 메인적으로 판매되는 마케팅 소스가 저는 가상 남자친구, 가상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연애 판매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쵸. 그래서 아니 조금이요. 네. BTS의 멤버가 얼마 전에 뭐 스캔들이 떴어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뭐 카니에 웨스트가 스캔들이 떠요. 난리가 안 나요. G드래곤이 떠요. 난리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막 팬이 이동을 하거나 대이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동남아시아랑 한국 이쪽은 좀 그렇고 다른 데로 가면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연애하면 안 돼. 막 이런 게 없어요. 옛날에 엑소 첸이 애 낳았을 때 그때 제가 방글라데시 K-팝 콘서트 갔었는데 걔네는 다 오케이예요. 애 낳고 잘 살면 너무 행복하면 좋지. 그냥 우리는 그 친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뭐 춤만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동남아시아 있는 친구들 혹은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고 우리 오빠 안 된다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음악을 K-팝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G드래곤 노래는 듣습니다. 근데 노래 자체는 좋은 거 은근히 많아요. 맞아요. 저도 그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좀 긍정적인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게 BTS 곡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은 잘 들으려고 합니다. Love Yourself 하는 앨범 잘 들었습니다. 앙팡맨 좋아요. 앙팡맨. 저는 좀 막 그 댄스 뮤직을 별로 안 좋아해서 좀 그래요? 그러면은 낙원 좋아요. 낙원. 찾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갑시다. 네, 들어가 봅시다. 근데 진짜 시험. 근데 진짜 BTS도 완전 익셉션이에요. 한국의 전형적인 우리가 아는 뭐 SM, 뭐 엑소 이런 전형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BTS는 진짜 좀 친화적인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해졌거든요. 라이브를 통해서. 그래서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던 거죠. 좀 다르게.
BTS가 진짜 한국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처음에 엑소가 훨씬 잘 나갔지. 근데 막 해외에서는 BTS가 날린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해외 팬덤이 막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런 좀 가족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마켓을 쫙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BTS도 저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자기네가 하려고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친근한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했던 게 먹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뭐 아무튼 넘어가 봅시다. 네네. 아무튼 그 시험 이제 제가 좀 그 반대 의견을 좀 줄일게요.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아니 얘기가 너무 산으로 잘 빠져서 제가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그 형이랑 하는 시리즈는 좀 컨셉을 이렇게 좀 길게 네. 이 얘기 저 얘기 다 건드리면서. 근데 다 이어져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시험으로 돌아갑시다. 네. 근데 제가 계속 이 반대편 그 입장을 최대한 전달해보려고 생각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그런데. 맞아요. 저도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고요 시험에 대해서. 네. 저는 결론적으로 시험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냥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웰컴입니다. 아니 시험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네. 네. 근데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 배울 때 4가지 정도 다르게 배운대요. 인간이. 그래서 한 명은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이론 같은 거를 들으면서 학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전을 하고 실패하면서 학습하는 사람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뭐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 유형한테 굉장히 유리한 교육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는 맞아. 제가 학습을 제가 시험을 잘 못 봤던 이유 중에 제 학습법은 무조건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거에서 에러를 찾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속 배우거든요. 저는 그 시각적인 걸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근데 학교의 교육은 막연히 진짜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를 읽으면서 내가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랑 비슷한 학생들이 4분의 1은 있을 거니까. 그리고 4분의 3이 실제적으로 이 시험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테니까 굳이 이 시험이라는 거를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게 효율적이라서 하는 것 같아요. 효율. 제가 2년 동안 교사를 지내봤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시험은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성적표에 시험 점수를 안 넣고 우리가 다 선생님들이 커멘트를 하게 했었어요. 각 과목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장점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커멘트로 적었거든요. 근데 점수로 그냥 다 찍으면 진짜 10분이면은 전 학생 걸 다 해요. 근데 한 명 한 명의 커멘트를 치려면 진짜 일주일이 걸려요. 네, 이 학생은 뭐 이런 거에 장점을 느끼고 이 학생은 조금 더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쪽에 좀 강점이 있고요. 하지만 좀 집중력이 약해서 시험 볼 때 자주 틀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선생님이 나중에 이 성적표를 봤을 때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성적표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해보니까 선생님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고 야근도 해야 되고.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4분의 1만 진짜 완벽하게 자기를 평가받는 거고 자기 학습에 대한 루트대로 평가를 받는 거고 나머지 4분의 3은 자기랑 맞지 않는 방법으로 배운 다음에 평가를 받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방식도 그렇고.
이거를 제가 쓰게 된 이유도 딱 하나예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선생님이면은 학습을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대충 감이 온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명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만 보면 무조건 막 진짜 작은 미스테이크를 가지고 계속 오답을 하면서 페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켰어요. 배운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친구가 전교 1등보다 훨씬 말을 잘하고 훨씬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거죠. 이제 전교 1등에는 진짜 그냥 들은 걸 가지고 쓰는 능력이 뛰어난 거고 얘는 들은 거를 스토리화 시켜서 말하는 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사실상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시험 평가를 받는 게 유리한 거죠. 어차피 이해한 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라면. 네,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가 다양하게 네. 잘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암기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 순서로 줄 세워가지고 막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직업 갖게 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사회에 각종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다는 아니지만 네. 안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굴러가야 하는데 필요한 정말 중요한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 사실 그게 더 큰 비효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그렇게 학생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주면서 다양한 장점을 발견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평가하려면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겠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의 사명감에만 맡길 순 없잖아요. 네. 멀리 본다면 그러려면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러려면은 이 사회가 힘이 있고 부강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얘기하는 사이클이 그거예요. 이 아까 도끼가 네. 도끼가 돈이 없어도 비트를 찍었던 시절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선생님들이 돈을 보지 않고 진짜 나는 학생의 교육에 몰빵하는 사람이야. 난 그게 너무 행복해. 내 삶에. 그걸로 난 다 채워져. 하는 사람들이 교사가 됐다면. 그랬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학교를 운영해 보면서 느낀 거지만 진짜 교사가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어가지고 교사가 되신 분이랑 돈 때문에 들어오신 분이랑 이 퍼포먼스가 아예 달라요. 다르죠. 네. 같은 돈을 받아도 퍼포먼스가 달라요. 네. 그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못 고르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이런 패션 같은 것들은 이전의 교육이 그분들이 받을 때 교육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쳇바퀴가 굴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사도 돈을 벌어야 된다. 물론 돈이 지원되는 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할 수 있는 자기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말한 지원은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선생님한테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네. 열심히 하는 선생님 한 뭐 두세 명을 더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찾아서. 네. 저는 그런 류의 지원을 말하는 거.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환경을. 그렇죠. 네. 진짜 말을 너무 잘하신 게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이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게 딱 그거예요. 환경을 조성해 주자, 인간에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도 환경을 조성해서 이 애들이 직접 배울 수 있게 만들자. 아까 지금
지금 딱 태용 씨가 말한 거랑 똑같은 그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이 선생님답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게 교육에도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이제 어디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자. 그러니까 그걸 조성해 주려면 네, 그 의지와 또 바른 그 방향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선생님들을 많이 뽑아야겠죠. 네. 근데 많이 뽑는다고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진짜 아니, 많이 뽑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결국엔 많아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말은 이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만약에 선생님 10명 뽑았더니 네. 그 한 명만 열정을 갖고 일해요. 네. 그러면 뭐 이 9명 잘라버리든가 하고 네. 그 두세 명 또 열정적인 선생님 뽑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도움 안 되는 열정이 없는 9명의 선생님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이 열정적인 선생님이 한 명만 있는 건 유지가 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어디선가 열정 있는 선생님을 찾긴 찾아서 더 보강을 하면 좋잖아요. 3명이든 그쵸. 4명이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그 예산이 필요하고 예, 그 지원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손은 누가 키우냐 그거죠.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진짜 엄청 이상적인 얘기인 거 아는데 진짜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그러니까 교육을 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네. 네. 이 교육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네. 자기 자신을 계속 찾아요. 그러면서 내 내면에 진짜 내가 느끼는 행복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은 열정이 있는 선생님인지 아닌지를 굳이 자르고 다시 하이어하고 하는 게 필요 없이 진짜 자기 자신을 아는 교육을 받아갖고 나는 애들의 교육을 주는 게 나의 너무 큰 행복이야 하는 사람만 남는다면 교사 있는 자리에 이게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각 위치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자기가 열정을 가진 사람들만 남아있다면 그러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이 시험을 봐서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시험을 봐서 누군가에 계속 맞춰져 갖고 살아가고 그리고 뭐 다른 배리얼들도 있겠죠. 뭐 돈이 없어서 돈을 가족들을 살려야 되니까 뭐 이런 이유들도 있을 거고 뭐 교육자가 너무 많아서 안 뽑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경쟁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진짜로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그 패션이 가득한 사람만 교육에 지원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설계가 되면 좋을 것이다. 근데 지금 시스템은 사실 한국에는 초등학생 선생님 되면 결혼하기 너무 좋고 또 뭐 방학 때 쉬는 날 많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연금 있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걸 보고 가는 사람도 꽤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데 제가 말하는 그 지원이라는 게 네. 이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열정도 그 단순히 열정이 있냐 없느냐로 사람을 가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봐야 돼요. 네. 열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열정이 가득 찬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애들 가르치는 거 나는 뭐 별 관심 없는데 그냥 뭐 이거 하면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연금 있고 뭐 결혼 잘할 수 있으니까 할래 해서 선생님이 되는 사람도 있고 네. 나는 돈 필요 없는데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해서 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물론 한국 사회가 좀 너무 각박한 사회라 조금 더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근데 뭐 그렇게 치면은 뭐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는 대기업 가려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그렇게 네. 하는 게 사회적 전 네. 방향성이죠 지금.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결국엔 선생님이 된 사람들이 선생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요. 나는 애들 가르치고 싶어서 선생님이 됐는데 애들 가르치는 거랑 상관없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행정 업무 그쵸.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수업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일.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애들 가르치는 거보다 더 많아서 사람이 너무 지치게 되면 네. 그러면 아까 그 형이 얘기했던 아이들을 다방면에서 보면서 그 뭐 평가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노력을 못 그러니까 쏟기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물론 거기서 네. 진짜 그 틈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포기 안 할 선생님들로만 뽑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의지에만 너무 기대는 방식이고, 네. 만약에 그 행정 업무만 따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더 한 두세 명 뽑아서 네. 이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그 일을 시키게 한다면, 네. 그러면 이 중간 스펙트럼에 있던 사람이 네. 뭐 이 스펙트럼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재미를 느껴서 더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원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한 명 뽑을 거 두세 명 뽑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이제 시스템의 차이죠. 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인데, 아까 얘기한 거에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실제로 방글라데시에 NGO 오신 분들이 옛날에 자원봉사 가가지고 우물 팠다가 막 마을 사람들이랑 막 껴안고 오면서 막 이제 물 나온다 막 이랬던 분들이 그걸 가지고 방글라에 왔는데,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다 이 컴퓨터 업무니까 막 그냥 도중에 귀국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한데,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리더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팀의 리더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모릅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할 때는 그랬어요. 그 업무 하시는 분이 따로 계셨어요. 이 컴퓨터만 하시는 분들. 근데 매번 교사 미팅 할 때마다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일들을 일부러 집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잘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이들 때문에 일하는 이유를 찾아주는 것들, 그 이유를 찾아주는 것들이 어떤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한 거 취지는 이해하지만 딱 그 부분을 좀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좀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그냥 딱 그래요. 이게 학교나 교육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 사회 나가서 기업들이 이런 걸 원하고 학생들이 이런 걸 원하면 그때 가서 기업들이 원하는 시험을 보든 뭘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는 진짜 교육을 받고 나가서 내가 만약에 저는 이래요. 학교에서 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 방면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나와서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처음에 유튜브야. 그러면 그때 나와서 유튜브에 필요한 뭐 카메라 작동하는 법, 뭐 마이크 세팅하는 법, 이런 거를 찾아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유튜브 시장에 진입을 하겠죠.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지금 학교가 그 인력을 만들어내는 학원처럼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토플 점수가 100점이 넘으면 뭐 어디에 입사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자,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애들이 사회 나가서 지들이 원하는 거에서 만약에 뭐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게 있으면 그쪽 컴퍼니 삼성에 갔어. 그럼 삼성에서 원하는 뭐 지원 자격이 필요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애들이 공부하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왜 계속 그걸 학교에서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다 맞아. 교육 시스템이라는 지금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사회에서 아예 없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회를 지탱해 주는 거니까. 근데 그 지탱하는 걸 굳이 학교가 도맡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딜레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그 딜레마가 그 시험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딜레마라고 하면서 뭐 선생님들이 뭐 더 선생님들을 더 뽑으면 좋고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되고라고 했던 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선진적인 평가 시스템? 네. 그리고 더 학생들을 위하는 시스템? 네. 그거에는 더 많은 노력과 그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려면 학교가 그러려면 학교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소는 누가 키워? 이제 거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학교가 성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돈을 많이 어떻게 그 지원을 받으려면 네. 그러면은 이 학교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네. 뭐 어떤 방식으로든. 네. 그러면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학교를 그 판단할까?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좀 이거 졸업하고 네. 우리 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네. 걱정들이 있는 거죠. 있을 수가 네. 있죠. 그러니까 네. 되게 대부분의 인간들은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시스템 자체로만 봤을 때 이런 시스템 자체가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데 좀 많은 거고 유럽이나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국도 시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극히 이 포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이 교육 파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영국에 있는 교육자들은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경고를 해요, 오히려. 지금 이 시스템대로 계속 갔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다가올 바뀌는 미래에서 과연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인가 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B로 나아가려면 A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그 A를 확보하려면 B로 절대 나갈 수 없는 이 딜레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쓴 거예요. 어사이먼트에 쓴 건데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조금 해동을 했다가 살짝 바꿨다가 다시 냉동을 하는 스타일로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제도를 확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시험 제도는 그대로 놓고 이제 추가로 이제 대안으로 성과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과제 적어서 내는 과제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학습하는 애들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자기가 배운 걸 표현해내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 누군가는 저는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배운 거를 이제는 랩 가사로 쓸 수도 있잖아. 내가 배운 거를 내가 느낀 거를 랩 가사로 써서 과제로 제출해. 선생님이 들어보고 이 친구는 이해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조금씩 옆에 시험을 대안할 수 있는 것들로 여러 가지 넣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시험의 자리를 조그맣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대안 시스템의 자리를 넓혀가면서 서서히 바꿔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그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관점의 차이. 네, 그게 그 제가 얘기한 딜레마랑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게임 이론에 관심이 많은데 아무튼 자 그러면 해동했다 얼리듯이 네. 중간중간에 그 다른 평가 방법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럼 선생님이 10분 만에 평가할 거 10일이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동안 선생님들이 버틸까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조그만 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한 학교에 한 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를 늘려 나가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가지고 이 논문을 제시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조금씩 넓혀가는 방법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체제가 유지되고. 네. 그러면은 조금씩 넓혀가요. 네. 그러면은 한 달에 4번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원래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한 달에 4번 10분 하면 평가가 다 끝나요. 네.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첫 주는 다른 평가를 해서 평가하는데 10분이 10일로 늘어났어요. 업무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점차 늘려 나가는데 선생님은 그대로라면, 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측의 자원이 그대로라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버텨요? 그렇죠. 이게 완전 그게 그대로 모든 게 그대로라고 감안을 하면 쉽진 않겠죠. 선생님의 열정 그리고 선생님이 받는 월급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 재정 이 모든 게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쉽진 않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재정이 늘어나야겠죠. 네. 거기 맞춰서 늘어나야겠죠. 네. 선생님들도 한두 명 더 뽑아야 될 거고 일이 많아졌으니까.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해서 학교 홍보가 잘 되면 좋을 텐데 여기서 옆 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네. 옆에 학교가 있어요. 얘네는 그냥 막 밤새 그냥 막 애들 공부 돌리고 막 일주일에 막 3번 막 쪽지 시험 치고 막 그래가지고 다 명문대학 보내요. 네. 그러면은 어떤 학교에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리고 어떤 학교에 더 지원이 갈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 제가 항상 그래서 외부의 적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딜레마가 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네.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육 시스템을 받았을 때 이후에 아이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시점에는 그 당시에 받았던 교육이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교육학자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엎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변화를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상적인 얘기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도 있고,
네, 말한 얘기가 제가 쓴 거에도 리미테이션에 적어놨어요. 이 프로젝트의 이제 위험성이라나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이제 안 따를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일은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학교 재정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학부모들이 안 보낼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저도. 예. 제가 아까 게임 이론을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 지금 이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 말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학교들끼리의 그 경쟁 게임이 있는데 일단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택들을 다들 해요. 네. 그런데 그 게임 이론이 말하는 게 다 그렇게 참가자들은 각자 최선의 수를 두지만 그게 전체 게임 하는 사람들 전체로 봤을 때는 최악의 결과로 항상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싼값에 물건 팔기 경쟁 같은 거예요. 오, 제가 내리네 나도 내려. 제가 내리네 네. 나도 내려. 그렇게 해서 모두가 영원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의 학교들이 쟤네 더 애들 굴리네 우리도 굴려. 쟤네 명문대 보내네 우리도 보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다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한국의 학교는 거의 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거의 하나의 머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왕권주의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립학교도 거의 정부의 돈을 받으니까 다 동일한 교과서를 쓰고 그래서 동일한 그거를 가져가는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스쿨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뭐 추가로 텍스트북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북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자유도가 있지만 한국은 그 자유도가 고등학교까지는 뭐 의무교육 뭐 이런 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스템이 아주 굳어져 버려 있죠. 그리고 수능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그대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시스템을 밟을 수 있게 뭐 어느 학교를 가도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시험지를 받는 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 그 시스템 자체가 이미 저는 머리에서부터 내려온 오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방글라데시 그쵸.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도 프라이빗 스쿨을 운영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추가로 텍스트북을 들여오기도 했고 커리큘럼도 완전히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프라이빗 스쿨들이 어떤 한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그러면 또 이게 번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한국은 진짜로 제가 외국에 나와서 느끼는 거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살짝 공산주의 나라처럼 봐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다 이렇게 정부와 얽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방글라데시 버스 정류장만 가도 그 버스 터미널만 가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조그만한 부스에 한 2평 남짓 되는 부스에다가 티켓을 팔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냥 하나 통일해놨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이 방글라데시 학교 문화가 진짜 작은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프라이빗하게 하는 학교들이 엄청 많아요. 자유도가 되게 높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학교를 만든다? 대안학교가 아니라면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고 그럼 정부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 선생님들 연금도 주고 하는 거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가신 걸 거예요 아마. 그게 싫으니까. 저도 부모님이 그 교육을
받게 하기 싫으셔가지고 대안학교에 보내신 거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느 학교를 가도 똑같으니까 이제 아예 프라이빗한 데를 보내야 된다. 네. 이걸 바꾸려면은 위에서부터 바꿔야죠. 제 생각엔 그래요. 위에서 그쵸. 밑에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네. 위에서 바꿔야 하고 그러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뭐 교육감 선거 잘해야지. 그래서 제 꿈이 방글라데시 에듀케이션 미니스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 원래는 그냥 학교를 세우고 싶었는데 이게 내가 혼자 학교만을 세워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은 뭐라고 하지? 이민? 아니 망명? 아니 망명은 아닌데 그 방글라데시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귀화. 근데 측근까지만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측근. 그러니까 그 비선 그 아니에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까지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노린다라기보다는 저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응원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지금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험을 없애고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게 해야 되고 이게 영국에서는 1920년도부터 나온 교육 이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 진보적인 거죠. 우리나라나 방글라데시에 비하면. 근데 그거를 그 당시 1920년대 영국의 사회 전체가 어땠는지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동에 많이 해방돼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국이나 미국이 교육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육으로 사업을 진행하니까 유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러고 과거에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아유, 다 땅 뺏고 막 그렇죠. 이렇게 막 그렇죠. 제가 학교 운영할 때도 영국에서 오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예 지금 현 시대 우리 한국이나 방글라데시 하고 있는 거를 스쿨링이라고 불렀어요. 에듀케이션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애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심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음모론 되게 믿으시고. 우리도 식민지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농담입니다. 근데 이것도 따로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영국 살아보니까 이거 식민지를 안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봤을 때 여기 날씨가 너무 안 좋고 기후가 사람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여력을 만든 것 같아요. 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그거. 근데 이 날씨 안 좋아도 식민지 지배 안 하는 나라들 얼마나 많은데. 저 스칸디나비아 저런데 밤이 더 길고 그런 나라 얼마나 많은데 안 하잖아요. 오케이. 이 식민 지배를 당한 이 서러움이 갑자기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는 막 그거 되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게 인간의 약육강식, 저는 그냥 진짜 인간의 세계를 그냥 그 동물의 세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적이기도 하죠. 학교엔 되게 이상적이시네요.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전 정확히 그 생각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적에게서 지키고 일단 시장에서 앞서 나가야 배를 불리고 나야 뭐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거든요. 딜레마가 있다. 뭐 옆 학교가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런 거 막 저는
뭐 로봇 노동자나 네.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그게 당장 많은 사람들의 실직을 가지고 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안 하면 뭐 다른 나라 자율주행차, 다른 나라 로봇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단 우리 걸로 하고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 시스템도 그런 거예요. 일단 우리 학교가 망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일단 망하지 않아야 않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치. 예, 그 이제 거기서 저는 계속 그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전 세계로 봤을 때 교육을 교육으로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데가 어떻게 보면 영국이랑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개만 봐도 한국 교육이랑은 완전 다른데. 그걸 그러니까 따라가면 우리는- 따라가지.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는 노예가 없었고 우리는 식민 지배를 안 했어요. 아니 그 이전에 그 긴 세월의 역사가 다른데 그 잠깐의 교육 체계만 보고 우리는 저렇게 왜 안 하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는- 우리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인 거거든요. 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런 과거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머슬 메모리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답이라고 오류지만 계속 그걸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식민 지배 때 이런 교육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해방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을 교육할 때는 식민지에서 했던 교육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딱 그거였죠. 군대 가기 전에 나는 내 후임한테 진짜 잘해줄 거야 했는데 나중에 선임 돼보면 똑같이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다 이렇게 하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아 이게 그런데 아 근데 그 문화적인 것은 그러겠지만 네. 그 시스템의 효율성은 네. 사실 이전까지는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옛날에 식민지 때 남아있던 교육 체제는 누군가에게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산업화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이제 자본가한테 순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노동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 왜냐면 영국에서 필요한 사람은 노동자를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는 사람을 통치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식민지에 가서 일할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AI 시대에 노동자가 로봇으로 대처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국이 옛날에 식민지를 지배했을 때 했던 교육, 그러니까 영국 사람한테 했던 교육처럼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저는 익숙함에서 오는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방글라데시 연구를 보는데 선생님들이 이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냥 계속 그대로 하는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자본이 부족하고 월급이 부족하니까 끝나고 코칭 같은 걸 하거든요. 방글라데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자기 집에서 과외를 해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 과외로 돈을 또 받고. 근데 그 과외는 완전 시험에 집중되게. 그래서 과외를 하는 애들이 시험을 더 잘 봐서 더 많은 애들이 그 선생님한테 올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 선생님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선생님이 점수를 일부러 깎아요. 자기한테 과외받게 하려고. 그래서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뭐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건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예,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네요. 어둡죠. 예. 아니 근데 그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교육이 남아 있었다고 했지만, 음. 그러니까 그 식민 지배 때 받던 교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그 식민 지배를 안 받는데도 그 교육이 남아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참 냉정하게 말하면 네. 그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어떤 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지배라는 그 현상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기업가들이 그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그 모양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시스템 덕분이잖아요. 그게 시기적으로 잘 맞았던 거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잘 맞았죠. 그리고 로봇이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로봇은 누가 만드나요? 우리나라가 그 로봇을 만들 기술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술은 사실 그 로봇을 만드는 기술까지 다다르기 위한 그 과정이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예전에 아니, 과정이 있어서. 아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영국이나 미국에도 그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는데 로봇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결과론적인 내용인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 이유가 이 교육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교육이 왔을 때 더 성장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성장한 이유가 과연 이것 때문일까? 이 교육 때문일까? 왜냐면 방글라데시를 보면 방글라데시는 독립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이 교육 체계를 채택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발전을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다른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이 무역이 원활해지면서 이 마켓이 확 커진 그런 부분도 있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고 또 뭐 부정부패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가 있는 거죠. 근데 모르는 거지 우리가. 왜냐면 다른 사례가 있잖아요.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았는데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너무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무조건 정답이 돼버리지 않나. 예. 근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쵸. 예, 오케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쵸. 아니, 이게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이, 네. 베리어블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겠죠. 근데 저는 그냥 진짜 딱 학생만을 봐서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교육의 시작이었고 그게 변질됐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최근 논문을 보니까 이제는 교과서도 아예 안 만들고 교과서를 학생들이랑 같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주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일하셨던 그 영국 선생님도 어떻게 하냐면 수학 같은 거를 완전 어린 아이한테 가르칠 때도, 그러니까 뭐 블럭을 서로 막 많이 모아봐. 그래서 팀을 2개를 나눠서 막 블럭을 모아요. 그 다음에 높이 쌓아봐. 그 다음에 이쪽이 오른쪽 팀이 좀 더 많이 쌓았어. 그러면은 그거를 개수를 세서 뭐 7은 5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냥 수식으로 막 보여주면서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들이 놀면서 배우게끔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들이 이제 유럽 쪽에는 많죠. 뭐 몬테소리 교육이나던가 막 이런 교육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들이 계속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의 이 선생님이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이제 옆으로 빠지는 거죠. 계속 도와주는 사람, 살짝 멘토 느낌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너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해볼래? 아니면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준다거나, 이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또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네.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거든요. 그 과제에서. 하나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데, 하나는 아까 말했던 자기 효능감. 그래서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논문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왜 요즘 세대 사람들은 인터넷, 뭐 SNS를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거를 하고 있거든요. 논문을 찾아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원래 우리가 선생님한테 듣던 수업을 온라인으로 가져왔을 때 이 참여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때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적인 학생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인 학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교육 시스템 자체가 어떤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식을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동기부여가 되게끔 선생님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리가 없어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이유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데 시험 중심에서는 그게 오히려 이제 나의 미래에 대한 위험, 그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계속 그 두려움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벼락치기 하든가 아니면 과제 마지막 날에 하던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 같이. 네. 그래서 그 논문에 나오는 방식대로 바뀌면 되게 탈권위, 탈중앙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영국이 좀 권위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들도 뭐 미스터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이름으로 부르고. 또 되게 권위 이런 게 많이 없고, 또 되게 신기하다고 느낀 게 여기는 그 직업의 귀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 뭐 이런 분도 다 리스펙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자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리스펙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다만 이제 인종차별 같은 건 남아 있겠지만. 네. 그럼 20-30년 뒤에 영국이 지금의 영국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왜냐면 지금 실제로 영국 사람이 영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왜냐면 너무 고학력자들이 직장을 가져도 이 복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의사나 뭐 버스 기사나 그렇게 크게 봉급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학력자인데 직장이 없는 사람이나 고학력자인데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굳이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혹은 대학원을 안 가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부자들은 많이 떠나고. 그럼 그래서 더 행복하겠네요. 절대적인 행복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그러니까 총 수치로 봤을 땐 행복할 것 같고. 근데 글쎄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람을 이 복지라는 게 또 너무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마약이나 이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영국에 미래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AI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망할 것 같아요. 네. 필망입니다. 왜냐면 부자가 떠나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1위로 알고 있어요. 부자 탈출률이. 네.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서. 한국이 5위고.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를 받는 사람만 남는 거고 국가에. 네. 그러면 치안이 안 좋아질 거고. 그럼 외국인도 떠날 거고. 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공부하러 오는 사람도 많이 줄고 있고. 네. 대학교가 많이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짜 가야 할 교육의 방향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완전 영국을 따라가면 안 된다. 아니요. 영국의 입장에서. 아, 영국의 입장에서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리 복지가 잘 돼서 내가 먹고 살 필요가 없어도 우리 전에 얘기했던 거네요. 네. 복지가 잘 돼 있어도 뭐 일을 할 필요가 없어도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뭐 일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끔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야망을 넣어준다던가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거 사회를 계속 굴러가게 하고 지탱하게 할 이유를 아니 뭐 지탱하게 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밀려 들어오는 이민자 나와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 하는 교육도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거를 그 최근 본 논문에 나왔어요. 예. 네. 여러 다인종과 잘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해야 된다. 교육에서 더 섞일 거니까 미래에는. 자기 혼자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 그러죠? 그거 실패했다가 빨리 일어나는 능력, 회복 탄력성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요. 되게 모르겠어요. 이게 복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막 마약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고 또 사회적 인식이 마약이 그렇게 크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흐름인 것 같고, 네. 그런 사람이 계속 많아지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 일부러 보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LGBTQ 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심하고. 네, 전 그건 너무나 복잡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맞아요.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생각지 못한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험 제도는 너무 문제가 많고 부작용이 많고 한데 또 이걸 고치자니 뭐 또 어디서 위험한 게 튀어나올지 모르겠고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더 해요. 한 3시간 합시다. 뭐 길게 해도 네네. 뭐 내가 올리는 거 아니니까. 좋죠. 길게 아니 제가 지난번에 그 렉스 프리드먼 팟캐스트 막 얘기하면서 막 1시간 반 막 좋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래야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계속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적어놨어요. 좀 길게 자꾸 우리가 셀까봐. 네. 그 두 번째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학교, 종교와 학교, 국뽕과 종교와 교육이라고 하죠. 종교와 교육, 국뽕과 교육. 애국심과 교육. 오케이. 예, 애국심. 저는 제가 국뽕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국심을
크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국뽕이라고 썼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국뽕이 인종차별을 불러오는 한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애국심이. 우리가 보면은 거의 모든 나라가 옆 나라를 싫어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한국은 일본을 미워하고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을 미워하고요. 파키스탄은 인도를 미워하고 인도는 중국을 미워하고 중국은 일본을 미워합니다.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되네요. 네, 모든 나라가 옆 나라나 뭐 아무튼 싫어해요. 싫어하는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지만 일본에는 아마 우리의 그 독립 투사들이 테러리스트일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에서 자살 테러한 사람은 테러리스트라고 불리지만 그 사람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면 관점이 달라지면 보는 관점이 확 바뀌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 사람에서는 팔레스타인이 나쁜 거예요. 그냥 테러하고 사람 죽이니까. 근데 이게 교육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책이나 이런 게 다 자기 나라를 유리하게끔 교과서에 집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나라 사람이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내가 배운 건 이게 맞는데 너가 배운 게 다른 게 아닐까? 틀린 게 아닐까?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고 근데 저는 그 미움을 정치인들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요. 한 나라를 이렇게 밀집시키는 한 군데로 이렇게 모이게 만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전쟁사 같은 거를 봐도 나치는 유대인을 미워하게 했고 그래서 결집을 했고 십자군 전쟁도 이슬람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을 결집시켰고 그런 것들이 저는 다 이 정치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1번이 국뽕, 2번이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종교 파워가 많이 서그라들었죠. 네. 그지만 국뽕 아직도 그러잖아요. 이제 우파는 반중해야 된다. 그리고 좌파는 이제 반일해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또 이렇게 세력을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 간다는 거죠. 그게 저는 되게 정치인의 악랄한 어떤 통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교육과 좀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알고 있어야 하지만 진짜 제3자로 볼 수 있는 역사를 알면 좋은데 사실 역사 자체가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패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느끼는 게 양육강식이라고 느끼는 게 저는 모든 역사가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약육강식의 논리 때문에 네. 그 국뽕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주위 나라들은 다 해요. 근데 이게 그게 이게 먼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옆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는데 그 마음이 쓰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지키는데 그 마음이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쟤네들은 다 우리나라를 막 죽일 놈 막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내 옆에 사람들은 다 그냥 그냥 평화로워. 그러면 선빵 맞기 딱 좋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 입장을 대변해 보면 저는 전쟁 나면 무조건 갑니다. 그거 참전해서 싸웁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워요. 근데 그런 건 이해가 안 가요. 막 제가 방글라데시에 살 때도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이랑 크리켓을 하면 미쳐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파키스탄 애를 만났거든요. 걔네는 신경을 안 써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피지컬 아시아도 보면서 한국이 일본만 만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일본은 신경을 안 써요. 한국을. 우린 이길 필요가 없어. 그냥 똑같은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자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좀 찌질해. 우리가 보잖아요.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을 이겨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 근데 파키스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2등이 1등을 시기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나는 좀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뉘앙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그 시민 의식? 시민 의식? 아니 좀 그냥 문화 뭐 이런 차이 느낌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얘기할 때 하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인재 유출 같은 거. 만약에 뭐 미사일 연구원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일본 뭐 중국 이런 옆 나라 다른 나라에서 그 돈 많이 주고 복지 준다고 하면 아니 갈 수 있잖아요. 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뭐 반도체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 AI 기술자.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남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국가의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 축구 뭐 피지컬 이런 거 아니고. 오케이. 저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 진짜 실제적인 위협. 네. 그렇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는 봐봐요. 진짜로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이 나면 한국에 가서 총을 들겠다라고 얘기한 게 무슨 이 한국 전체 한반도를 위해서 내가 이 몸을 불사르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국가에 대한 충성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한 충성 때문에 내가 국가에 충성한다.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스테이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더 다양한 층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갈 거예요. 네. 근데 나 하나 참전하는 거랑 어느 나라가 더 좋은 미사일과 전투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경중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나라가. 그걸 유지해야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저는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인이 모두 한 나라의 사람이면 네. 외계인 침공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학교 옆 학교의 그 상황이랑 비슷하죠. 게임 이론이 게임 이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일단 우리 것을 지키고 일단 배를 채우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지배 당하지 않고 뺏기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딱 그 정도 용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해됐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형 말은 그 내 투표에서 내 표 좀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용을 한다는 그쵸, 부분이 그쵸. 있는 거죠. 네, 그런 건 좀 그렇죠. 많이. 왜냐면 근데 이제 네. 예스. 말씀하세요. 근데 제 말은 근데 교육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이제 막 좀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부작용들은 네. 교육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는 않고 네. 그냥 뭐 감정에 호소하고 좀 그런 뭐라 할까요? 좀 이슈몰이 좀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예, 제가 네.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 안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 안에 그냥 보통의 정치인들이 종교와 이런 애국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도 교과서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인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최대한 삼자 입장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방금 태용 씨가 말한 것도 삼자 입장에서 봐도 납득이 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삼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건데, 그 아까 제가 말한 그 피지컬 아시아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돼. 제가 왜냐면 와이프가 방글라데시 사람이잖아요. 그 보는데 제 눈치를 엄청 봐요. 그러니까 왜? 내가 당연하게 무조건 한국을 응원하고 일본이랑 한국이랑 하면은 무조건 한국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뭐 자기가 뭐 일본 플레이어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막 입 조심하거나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고 지금 한국 선수가 막 우리 일본 무조건 이겨야 돼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웃고 있어요. 와이프가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일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한국만 막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 이런 게 있는 거를 보는 게 삼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웃기거든요. 왜냐면 내가 방글라데시를 볼 때 그렇게 됐거든. 내가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이랑 제 친구들이 여기도 파키스탄 친구들이 있고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은 방글라데시 애들은 막 따져요. 니네들 우리 역사 그거 때 우리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냐고. 그러면 걔네는 몰라요. 그냥 칠이야. 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인도 사람들 다 사랑하는데 I don't care. 근데 걔네만 방글라데시 애들만 막 미워해, 파키스탄 애들. 네. 근데 그건 좀 방글라데시 교과서를 보면 진짜 악마화 시켜놨어요. 네. 악마화 시켜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취지는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메타 인지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동이나 이런 거에 휘둘려서 마치 유대인을 막 죽였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나치즘에서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자기가 진짜 제3자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위안부 이런 거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에서 우리가 스포츠에서 일본을 이겨서 어떤 이득이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인터내셔널하게 이제 비춰졌을 때, 옛날에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 없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막 한국이 막 일본을 이겨야 되는데 전 세계에 나가잖아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의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역사처럼 그들이 인식하고 있을까? 그렇게 배웠을까?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네로우 마인드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형 얘기는 그게 지금의 교육 방식이 그런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친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과 시험 이 얘기하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AI 시대에 필요한 이 메타 인지가 필요하다 한 거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 이거를 말했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 자랐지만 너무 한국 입장에서만 가진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자의 입장을 가지자는 얘기.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이 애국심과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미 했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 좋다. 네. 라는 정도입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한국에 비치면 크게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게 방글라데시 쪽 연구를 하니까 제가 방글라데시 선생님들도 짜증내요. 너무 많이 나온다고.
모든 책에 봉고본두가 나온다고 하면서. 국부. 예. 예, 국부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무슨 완전 신이다, 국부가. 근데 그 제 영국 선생님이 책을 한 권 갖다 주셨어요. 저한테 읽어보라고. 근데 그게 이제 국부의 진실된 이야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도 사람은 간디를 엄청 그거 하는데 뭐 간디가 뭐 어린애랑 잤어야 했다. 막 이런 막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국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약점이 있었겠죠. 그 약점이 있는 책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한테 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삼자의 입장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요. 이제 정권 바뀌어서 아마 교과서가 다 바뀔 거예요. 네, 국부가 사라질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좋겠다. 그리고 방글라에는 그 종교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종교를 꼭 배워야 하고, 종교가 과목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제 취지는 딱 그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교육을 받아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데펴지는지 모르고 자기가 끓는지 모르고 계속 수영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충분히 잘 이해되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게요? 종교가 교육에 깊숙이 들어간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 세상은 다른 종교랑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를 서로 존중하려고 하려면 그거에서 빠져나와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한국 사람이 일본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나오기만 일본 그 과거 얘기만 나오면 싸우면 사실 토론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뭐 이제 극한으로 가면 있겠죠. 뭐 있을 수 있죠. 네. 일본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물론이죠. 네. 한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극한으로 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모든 종교를 다 교육하는 지금 한국식 사회 교육이랑 사회 시간에 배우는 교육 시스템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은 그냥 그러니까 종교는 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종교 시설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커뮤니티들과 잘 지내면 되는 거죠. 항상 차별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방글라데시 학교 운영해 보니까 힌두교 애들이 적어요. 그러면 무슬림 애들 엄마 아빠들이 놀지 말라 그래요, 걔랑. 그러면 진짜 애들이 와서 안 놀아요, 걔랑. 한마디도 안 하고 왕따 시키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또 종교적인 어떤 그 이유를 대면서 왕따를 시켜요, 애들이. 왜 안 놀아? 그러면 뭐 크리스찬 애들이랑 왜 안 놀아? 그러면 얘네는 저 돼지고기 먹잖아요. 안 놀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분별력을 좀 난 나중에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분별력을 학교가 이제 교육 시스템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삼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거가 안 되니까. 네. 너무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종교가. 그렇죠. 하지만 아무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두 가지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좀 조심하면 좋겠다. 내가 내 아이들한테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나는 이 아이들이 삼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르칠 것이지 어떤 종교가 맞다라고 가르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 예. 좋습니다. 저희 화장실 갔다 와서 2부로 넘어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시 2부 이어가 봅시다. 좋습니다. 2부는 공허의 시대 지금. 1부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그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럼 써둔 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공허의 시대. 공허의 시대 이거 그냥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 의미를 찾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역시 깊다. 그렇게 그래요? 생각 못 해봤는데. 네. 그래요? 그럼 다른 의미예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2개 때 하나가 이름이 공허의 시대고. 네. 네.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 시대를 공허의 시대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 저자의 의도는 뭐였어요? 좀 짧게 얘기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밥 먹으면서도 뭐 핸드폰 보고 뭘 하면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하고 그 쇼츠에 좀 절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에 막 몰입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뭘 계속 들으면서 하고 뭐 하면서 하고 해가지고 모든 게 하고 났는데 집에 오면 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뭔가를 하긴 했는데 막 이렇게 꽉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했지? 이런 느낌을 드는 거. 그러고 이게 요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공허의 시대라고 붙이더라고요. 너무 살기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뭐 열심히 밭을 가꾸고 소를 키우고 집에 딱 돌아가서 야참 딱 먹으면서 뿌듯함을 느꼈다면 요즘에는 뭔가 전 그때도 공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애기 때 생각하면은 공허했어요. 그때 나는 진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거든요. 놀기 위해서 막 진짜 친구들이랑 저금통 털어가지고 PC방 가서 막 놀고 그 1시간 PC방 하는 거에 완전 몰입해갖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아기 때는 저는 안 공허했는데요. 네. 제가 아기 때에 있던 어른들은 공허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아기들은 공허한지 안 한지 모르죠. 근데 네. 그 전반적으로 그 더 공허해진 느낌은 확실히 느껴요. 저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그 아날로그 시대를 다 겪어본 사람들이라 네. 이 충격이 되게 큰데 근데 뭐 다른 세대는 어떨지 사실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충만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진짜 그래서 이분이 네.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공허의 시대에서 이제 반대적으로 사는 게 충만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거의 지금 뭐 책 안 읽었는데 읽은 것 같은 느낌. 저 어떤 그거 올랐어요. 저 존에 들어왔어요 지금. 딱. 신의 경제에 들어온 거예요. 딱 어떤 그 높이에 딱 도달했습니다. 역시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겪으면서 성과주의에 매몰돼 있다. 그래서 결과를 내야 되고 생산성을 내야 되는 것에 너무 절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었고 그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그게 한국을 부유하기도 만들었기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성과주의였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되고 한국 요즘 같은 경우는 막 러닝을 해야 되고 북클럽에 가서 책을 읽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갓생
이게 다 너무 이제 싫어요. 예, 네. 이게 다 성과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불안한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만큼 막 고성장이 진행되는 시기가 아니고 한국이.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면 막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막 이런 경지가 이제 지나가서 저성장의 시대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공허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옛날처럼 막 하면 막 펑펑 도파민 터지게.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연세대를 갈 수도 있었고 혹은 지방대를 갈 수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지방대가 학교에서 가까워서 어차피 깻잎 한 장 차이니까 지방대를 선택하고, 그 거기 다니다가 뭐 삼보 컴퓨터에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삼성에 갈 수도 있었고, 이런 그 기회가 엄청 많았고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의한 보상이 엄청났던 거죠. 좀만 일하면 아파트 살 수 있었고, 예? 좀만 일하면 뭐 땅 살 수 있었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그 성취감을 찾냐는 거죠. 예. 근데 일상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상에서 못 찾는 거죠. 뭐 쇼츠를 보거나 집중을 못 하거나. 그리고 또 옛날에 머슬 메모리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죠. 가치가 없다. 예를 들면 뭐 설거지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재미없게 하기 싫어 하면서 하는데, 이거를 진짜로 이 사람 얘기는 모든 일을 충만하게 경험을 하다 해가지고, 설거지도 진짜 이 설거지에 온 집중을 해서 하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도 온 집중을 해서 하면은 충만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냥 살아있음을 느낀다 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그 일부에서 했던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네. 그게 꽤나 괜찮은 지배자의 논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는 얘기의 논리가 될 수도 있네요. 그냥 그쵸. 이제 다양한 얘기를 네. 해보는 겁니다. 이게 비슷해요. 1부랑 이거 제가 2부에 넣은 것도 이게 연장선에 있기 때문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시대가 오면서 이제 학생들이 옛날에 수동적이었지만 능동적인 학습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이걸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와갖고, 아이들이 자기 혼자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학원에 부모님이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냥 내가 온라인에 얼만큼 집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적 동기가 더 발휘가 되는 시스템으로 살아야 된다. 옛날에 우리 고성장 시대에는 외적 동기에 의해서 돈, 아파트, 더 나은 삶, 막 이런 뭐 차 이런 걸로 계속 동기를 얻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적 동기, 내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야 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 사람 말로는 그냥 이 그러니까 호불호.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진짜 자기가 그걸 느끼는 거, 이게 호였는지 불호였는지. 진짜 쉽게 이 사람은 짜장면, 짬뽕이 있으면 둘 다 먹어보고 뭐가 내가 더 좋아하는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을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난 짜장면에서 더 호를 느끼는구나. 그 뭐 쿠팡 알바를 할 때도 난 이 알바를 할 때 이거는 좀 불호인데 근데 이 부분은 또 좋아 하면서 자기의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저자는 완벽하게 충만하게 이 일을 했을 때만 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인스타에 자랑하기 위해서 올리고 이러는 거는 외적 동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 밥 먹는 행위에 집중을 하고, 그렇죠. 설거지를 하기 위해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에 집중하고 근데 설거지를 할 때 뭐 찬물로 하면 좀 기분이 나쁜데 나는 따뜻한 물로 해야 기분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데이터를 얻어서 자기 안에 넣는 거죠. 그냥 대충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모 고무장갑 써봤어요? 아니요. 최고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아예 안 써요. 안 쓰는 게 좋아요. 맨손. 기모 고무장갑을 써보면 생각이 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요? 고무장갑을 끼잖아요? 네. 그럼 이 안이 보들보들 포근해요. 근데 이게 이 뽀득뽀득 느낌은 잘 안 날 것 같은데. 뽀득뽀득 이 그릇이랑 이 고무장갑 네. 바깥 면에서 이 뽀득뽀득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으로는 그 촉감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이 내 피부로는 뽀득뽀득을. 근데 보들보들함을 느끼죠 대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네. 이 손으로 해갖고 마지막에 뜨끄뜨끄 하는 그 맛으로 설거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홍 거죠. 개인적. 음.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쌓아서 살아가라.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는 그런 세상이 더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신병도 안 오고 이 AI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성과는 계속해서 자리가 없어질 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제가 잘 읽었다면. 좀 정신 승리하는 방법을 좀 잘 알려주는 책 같기도 하고. 누군가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네. 제가 다른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사랑의 기술 쓴 에리 프롬이라고 알아요? 네. 철학자잖아요. 네, 그 철학자가 쓴 다른 책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 공허의 시대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개의 모드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존재하는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두 가지 모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유하는 거는 이제 내가 가진 거, 내 차, 건물, 돈, 성적, 이런 외부에 보이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존재하는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거.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어떻게 변화했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드로 살아가는데, 이게 자본주의와 맞물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소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경쟁을 촉진하고, 이제 경제를 계속 더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철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인간이 살아가는 목표는 외적 동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결국에 진짜 내부에 있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제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답을 내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제 네. 공허의 시대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정말 철학자다운 말이네요. 그렇죠. 뭐 한번 들어본 이야기긴 한데 근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의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근데 소유냐 존재냐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맨날 하는 거는 소비자냐 생산자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소비의 경험만 하고 있냐 생산의 경험을 하고 있냐. 자기 실현 이런 거랑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 음식으로 치면 그냥 먹기만 하는 사람이랑 음식을 만들어 보는 사람이랑 그 음식을 볼 때 태도가 다르잖아요. 네. 유튜브도 그렇고. 그렇죠. 유튜브로 보기만 하는 사람이랑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이랑 다르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 첫째로 내가 생산하는 쪽에 그 경험이 없는 영역은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거의 연장선에서 내가 생산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할수록 그 내가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더 충만해지겠구나. 맞아요. 뭐 맞는 더 것 재밌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같아요. 근데 소비냐 아니 그 소유냐 존재냐랑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쵸. 그건 더 이제 인간 그의 또 본질적인 본질적인 거에 얘기니까. 네, 얘기라면 저는 그 지극히 현실 적응적인 음, 그 일단 이 당면한 현실에서 내가 더 어떻게 즐길 것이냐, 더 이해할 것이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에리 브롬의 소비냐 생산 아니 계속 써둔 거 소유냐 존재냐. 네.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제 존재에 더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게 그 의견이잖아요. 그쵸. 근데 에리 프롬은 완전 옛날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걸 얘기를 했고 이제 그 공허의 시대를 쓰신 분은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근데 이거를 지금 시대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철학에 집중할 때가 왔다.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꺼내신 거죠. 그냥 존재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옛날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확실히 안 좋았는데 지금 삶이 훨씬 좋은데 가끔 우리는 옛날을 그리워하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때가 좋았어. 뭐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 소유의 삶에서 조금 멀어진 형태가 아니었나. 그 당시에는 우리 뭐 응답하라 1988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옆에 이웃 집에 막 키 맡겨놓고 가고 뭐 아니면 엄마 아빠 늦게 오면 저는 옆집에 가서 좀 있었고 막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삶에서 이제는 너무 경쟁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개인화가 되고 하는 부분이 인간을 조금 덜 행복하게 만들지 않나? 왜냐면 방글라데시가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버드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이게 한 40년 동안인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때가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 자신을 백업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느낄 때래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 그때를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느낀대요. 이게 막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조사해왔고 뭐 거기에 의사도 있고 뭐 깜빵에 간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그게 결국엔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방글라데시 시골에 가면은 장례식이나 혹은 뭐 누가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될 때 돈이 없잖아요. 근데 되게 당연하게 옆집에 가서 돈을 다 받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개 모임 같이 암묵적인 개 모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좋은 일이 있어 혹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일단 다 돈이 없으니까 서로가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아플 때는 수술비 해주고 그리고 딴 집이 또 아프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돈 모아서 수술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간이 결국 사회적 동물이니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근데 이게 좀 이 소유냐 존재냐랑 비슷하지 않나. 예, 소유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존재라는 것 자체에 집중한 그리고 내 삶에 누가 내 옆에 있고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조금 복지가 좋다고도 생각하는데 이걸 또 없애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그쵸. 왜냐면 방글라데시는 복지가 없어서 서로 안 도우면 죽으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복지가 들어가는 순간 굳이 옆 사람을 도와줄 필요도 없어. 내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어지니까. 근데 계속 근데 그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도 그랬던 문화에서 이제 점점
개인화가 돼가는 게 복지가 발전하면서 서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회복지사 하시거든요. 특히 노인 쪽으로 하시는데 그 가면은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지도 않으시고 혼자서 샤워할 수도 있는데 목욕 서비스를 일부러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목욕 서비스 하는 동안 그 오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그 끝나고 그 사람들한테 진짜 냉장고에 있는 걸 다 꺼내서 막 줘요. 뭐 떡부터 뭐 커피부터 다 줘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과 모든 걸 주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커넥하고 싶어 하는 거가 몸에 있는 거죠. 인간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복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유 모드에서 온 것이 아닐까. 좀 더 효율적이니까.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씨는? 복지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근데 뭐 굶어 죽지 않을 정도? 다시 재기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 음, 근데 그거는 복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 다양한 사회 문화 요소가 맞아요. 영향이 있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정책 자체가 인간이 딱 기대값을 내보내지 않고 자꾸 막 다르게도 하니까. 그쵸. 항상 그 기대한 대로 안 움직이고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도 그 뭐라 그래 어르신들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데 못 찾는 경우도 많까 막 3, 4일 뒤에 뭐 찾는 경우도 많고 제 친구 남편분이 여기서 그 장례식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체를 걷어서 장례식장에 가지고 오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는데 어떤 이제 노인분은 아예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손이 그냥 쑥 빠지더래요. 그 정도로 부패가 돼가지고 가족들도 모르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노인 세대 분들 말고요. 네, 그 지금 중장년 세대 분들 네. 이분들이 노년이 되면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로 어떤 시스템적인 의미로요? 아니면 여러 면에서요.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그 가족 문화가 많이 엄청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형태가. 근데 지금 그렇게 뭐 홀로 계시고 고독사 하시는 그 노인분들의 그 자녀 관계와 네. 그 지금 뭐 젊은 세대라고 할게요. 젊은 세대들의 부모 자식 관계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거리가 훨씬 더 가까운 것 같고 더 편해진 것 같고. 지금이? 지금이.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아니라. 네. 그 지독한 경쟁 사회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 되게 좀 극단적이었잖아요. 그 대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에서 핵가족으로 막 쪼개진 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많은 가족들이 싸우기도 하고 또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다 쪼개지고 난 이후에 그 쪼개져서 작아진 단위의 가족 안에서는 좀 편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부모님한테 못하던 것들을 지금 아이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네네. 이전에 있던 부모 자식 간의 앙금이 지금은 좀 덜한 것 같거든요. 문화적으로.
좀 더 친구 같은 부모님들이 많아진 것 같고. 근데 저 진짜 충격적인 어떤 기사 본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기대하는 부모님의 수명이 60대라고. 예. 그래서 자기를 이제 사회적으로 자기가 일할 때까지 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책임지지 않고 싶은 거죠. 노후를. 그러니까 부모가 은퇴할 때쯤이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인터뷰 같은 걸 봐가지고. 그게 뭐 통계예요? 아니면 인터뷰예요? 통계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들은 거여가지고. 아니 설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이게 사실이면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게 일어난 게 아닌가. 또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 너무 심해진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태용 씨가 얘기하는 거랑.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냥 제 추측일 뿐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충격적이다 생각을 했었죠. 그럴 수도 근데 있겠다. 확실히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되긴 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님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노후를 자기가 준비해서 내가 요양원에 있다가 뭐 병원비 뭐 이런 것까지 대충 생각을 해서 깔끔하게 가는 거를 목표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제 엄마도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제 말은 그 경제적으로 뭔가 책임을 못 질지언정 아예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지금 노인분들은 막 자녀들이 막 대여섯 명 되는데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네. 좀 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집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네. 현장에서 근데 이제 오케이 먼저 말했어요. 근데 이제 제 엄마 세대가 그 정도 노년이 됐을 때 제 또래 세대가 그렇게 하지는 뭐 않기를 희망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현실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하는 일에서 네.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는 저희 어머니 세대의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모시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엄마를 병원에 놓고 내가 살아 하면서 처음에 누군가 시도를 해요. 근데 그게 가족 간의 불화를 무조건 만든대요. 맞아, 우리 집도 있어요. 왜냐면 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한다 보면 자기 엄마면은 어떻게든 뭐 아들이 할 수 있는데 아들이 또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와서 같이 보잖아요. 와이프가 못 참는 거예요, 나중에. 뭐 참는 사람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게 가족 간의 불화가 생겨요. 너네는 뭐 하냐? 나는 여기 와서 이거 하지 않냐? 이러면서 불화가 생겨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세대는 거의 대부분 저희 어머니부터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난 무조건 요양원에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그냥 깔끔하게 요양원에 보냅시다. 그거를 이제 학습한 세대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거를 이미 겪은 세대니까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우리는 자주 찾아뵙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추세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네. 맞네. 그게 더 설득력 있네요. 근데 그러면은 요양원 안에서 연결을 하겠네요. 네.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양원 보내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저희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제 거동을 잘 못하셨어요. 치매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서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효도라고 갔는데 막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표정이 안 좋으시더래요. 그 나중에 엄마 바빠서 간병인을 따로 썼는데 그때부터 막 말을 엄청 많이 하시더래요. 간병인한테도 우리 딸이 돈 잘 벌어가지고 간병인 못 친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 나중에 할아버지가 얘기하신 게 내 자식이 내 똥기저귀를 치우는 게 너무 싫었대.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자식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거하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모 생각을 한다면 진짜 그냥 요양원 보내드려서 거기서 막 저희 할아버지는 진짜 완전 인싸셔갖고 거기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막 우리 손주 막 뻥도 많이 치시긴 하지만 우리 손주가 형은 어디 AI 개발자요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이 행복으로 마지막에 사시는 거예요. 그 면회 갈 때마다 나는 삼시세끼 고깃국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 물론 이제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집에 오고 싶으시고 이런 생각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란 게 결국 끝까지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굳이 자식이 막 내가 손 뻗어서 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부모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양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보내드리는 거. 좋아요. 그럼 다시 공허의 시대로 돌아갑시다. 멀리 왔네요. 저는 그때 이거를 매일매일 싸우는 것 같아요. 내가 소유하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존재하려고 그냥 내 삶 자체로 오케이라고 하려고 하는. 그래서 삶 하루하루를 오히려 귀하게 보는. 근데 그것만이 공허의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쵸. 소유 여러 가지가 뿐만이 있겠죠. 아니라 에리 프롬은 틱톡 릴스가 나올지 몰랐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딱 지금은 지금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큰 그 원리를 가지고. 그쵸. 근데 그 공허의 시대 책에서 나왔다고 한 그 막 짧은 즐거움, 그 값싼 도파민 그런 것들은 사실 소유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그 공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쇼츠 자체를 집중해서 보지 않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쇼츠를 오늘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내가 한번 들어보리라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넘기고 그냥 무의식이잖아요, 거의 수준이. 그런 게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닐까.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유튜브를 볼 거면 내 오감을 다 작동을 해서 진짜 내가 이 사람 말에 하나하나 모든 제스처부터 하나하나를 다 느끼고 있는가.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게 살아라, 하루하루를 모든 걸 할 때. 근데 저는 이게 아예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인간이 그러니까요. 인간이 무의식 중에 계속 모든 거를 신경 쓰고 살면은 오래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의 아이들에게 너가 진짜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한날을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보고 이게 진짜 나한테 좋은 건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갔어. 그러면 진짜 리뷰를 보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가서 막 느껴보는 거지, 전부 다. 예. 그런 걸 통해서 나는 파인다이닝이 맞구나, 안 맞구나. 이런 거를 계속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를 알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되게 인간 본성에서 먼 행동 양식이잖아요. 인간은 항상 남이랑 비교를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사실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를 더 원하잖아요. 그게 이게 자본주의에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우리가 이게 생겨났는지는.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의 시골을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청소해 주시는 그 아야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같이 사업을 했을 때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을 때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시골에서 그 돈이라는 걸 걱정하지 않지만 또 너무 많아서 시기 질투를 받지 않고 그 돈이 많은 걸로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기억에 남을까? 그건 죽어서도 남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계,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기는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랑 되게 달랐거든요. 저는 당연히 시골에서 온 사람이면 돈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면 난 무조건 돈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완전 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뇌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는 게 사실 그 속에는 돈을 많이 가지면 남들이 나를 좋게 볼 거니까라는 생각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게 저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분은 돈을 많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유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그 돈을 가지는 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게 그 봐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그 가지고 싶다고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돈이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니까 남에게 그냥 잘 보이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돈이 남들이 우리를 잘 본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은 아닌데. 그 돈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수치화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제일 쉽잖아요 생각하기. 근데 저는요 그 생각도 해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대상이 그 사실은 진짜 원하는 게 아닐 때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그거 안 필요해요. 나는 그거 안 가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다른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제가 그 아야 분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제가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추측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말은 결국에는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를 중요시한다는 거 아닐까. 자신의 지위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에리 프롬에 의하면 소유의 분야인 것 같긴 한데. 뭐 지위를 소유한다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외부 것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살까라는 진짜 극한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했을 때, 이 공허의 시대를 쓴 사람이나 이 에리 프롬이나 하는 얘기는 모른다. 그냥 인간은 태어났고 맞아요. 없어요. 어떤 목적이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냥 그 삶이 전체다. 이렇게 그냥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내가 돈을 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그 원점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뭘 없어도 괜찮고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해라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제가 아까 제가 공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제 발목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비슷한 연장선으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진짜 내 자신으로부터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엄마가 어렸을 때 너는 참 말을 예쁘게 해 해서 내가 나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남들이 주어진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건지, 그것도 조금 저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내 안에서 막 다 깨달아서 내 거를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아까 말했던 좀 어려운데, 교육에서 나는 이 시스템에서 공부를 못해, 그래서 난 못해, 그거를 갖고 계속 살아가니까 뭐 공부를 할 때도 못한다고 느끼고 이런데, 그 공부를 못한다고 내가 느끼는 거는 그 시스템에서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점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 자신도 내가 아닐 수가 있다. 누군가가 만들어 온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기 위해서 내 삶의 하나하나를 내가 직접 다 의식적으로 느껴보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공원 시대가. 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다 이 메타 인지를 가지고 3자의 입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누군가한테 내가 지금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한번 보고, 내가 진짜로 나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진짜 나인가.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오늘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죠. 네. 오늘은 완전 이상주의자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네.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썼던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날 이상주의라고 해도 이상주의로 해야 이상주의적 가치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그래도 없던 가능성이 늘어난다. 그쵸. 그래서 더 이상주의자가 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진짜 교육 하나만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썼어요. 제 과제 에리프롬에 이것도. 그래서 교수님한테 몇 번 빠꾸를 먹었죠. 너무 현실적인 현실적인 고증을 계속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는 나에겐 이게 가장 큰 현실이다. 그래서 아직도 교육 시스템 안에 그 자체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평가를 해야 되고, 내 과제도 결국 교수님이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평가 시스템에 맞게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그거에 반하더라도 그거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결국 또 그 시스템 안에 내가 맞춰서 내 글을 써 적어 나가야 되는 거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주 길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요? 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저의 생각을 아직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그 책의 저자에 따르면, 네.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 왜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충만함을 느끼는 게 공허하지 않고 행복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근데 저는 행복한 삶이라는 게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은 그냥 가끔 찾아오는 선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뭐 그렇게 행복이랑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좀 저자가 얘기하는 게 좀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을 추구한다기보단. 왜냐면 그 저자가 뭘 할 때 내가 싫어하는 걸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쾌가 분명히 존재한다. 인간이 다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몰입을 해서 했을 때
공허함은 없을 것이다. 제가 그 책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 지금 저자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읽은 지 좀 돼서. 그러니까 그 저자는 지금 우리가 공허한 이유를 어디서 찾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원래는 내적 동기에 의해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갔었었는데 이제 자본주의가 오면서 외적 동기에 의해서 살아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네.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네. 한국인들이 네.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좀 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외적 동기로서 얻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고성장 시대에서는 그 외적 동기만으로도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성장이 된 한국 시대가 더 이상은 그런 외적 보상으로는 삶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 저자가 말하기로는. 그래서 다시 내적 동기를 건드리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데 그 내적 동기를 찾는 방법이 뭐 하나하나에 충만하게 경험을 한다.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오케이. 아마 그분의 책과 영상 그분이 이제 철학 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철학 기업. 네. 공부법을 파는 학원 같은 걸 운영하시던 학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공부법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네. 철학을 파는 기업으로 바꾼다 해서 철학 기업이 되고 책을 내신 거예요. 이 책을. 철학 기업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시대를 자기는 그거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어느 상황에도 대입했을 때 정답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이걸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판매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철학을 내놓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한번 보세요. 근데 철학 기업이라니. 철학 기업. 그러니까 철학 그거죠. 기업?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제 이거죠. 이제 시대가 왔다 이거지. 사람들이 철학을 소비하고 돈을 주고 살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인 거죠.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제가 잘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한번 링크 나중에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참 그의 철학 그의 철학은 대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좀 해괴한 느낌도 들고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잘 설명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음. 철학을 비즈니스화 한다는 것 자체부터 종교를 비즈니스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철학이 그 철학 본연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사짜 느낌도 나고. 많은 사람이 사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배울 게 많다고 느껴갖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철학 기업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코드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코드 자체가 어떠한 상황에도 이 상황에 이게 먹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폭력의 코드 이러면 이제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왜 심한 막 가해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나중에 자살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유를 탐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원들이 있어갖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거 아닐까요?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반박을 하고 이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한 80% 정도 맞는 것 같다 하면 이제 내놓는 거죠. 사람들한테.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진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너무 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토론의 과정이고
직접 토론을 하는 것 자체인데 자기들이 토론을 다 해서 그걸 포장해서 떠먹여 준다는 거잖아요. 팟캐스트 같은 것도 진행하고 대부분 이제 강의를 하시죠. 그분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논의를 하는 것 자체고 사람들이 직접 논의를 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논의한 답이 있어.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풀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 의심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최근에 태영 씨랑 얘기하면서도 느낀 건데 또 이 과제를 하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제 교육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식민지 시대 때 그렇게 교육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웃풋대로 나왔잖아요.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대로 나왔잖아요. 또 산업화 시대에도 그랬고 그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교육할 수 있으면 또 자기 마음대로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를 노동자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면 실제로 학생들이 노동자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로만 교육이 된다는 거죠. 뭐 그보다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뜻은 만약에 내가 얘를 기업가가 될 수 있을 뭐 이런 사람으로서 내가 교육을 하겠어 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그랬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만약에 교육할 수 있어. 지금 세대에서 AI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그런 식으로 교육하면 나도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죠. 시크릿. 네, 그 옛날에 엄청 유행했던 거. 초딩 때 유행했던.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게 이것 때문에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아웃풋이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경쟁이라는 학교 교육 속에서 나와서도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그게 머슬 메모리처럼 남아서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는 부자들이 괜히 막 인터내셔널 스쿨 보내고 더 부자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랑 놀게 하고 하는 이유가 그 교육 안에 무의식 깊은 곳에 그거를 박아두는 게 아닐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밖에 나와서도 또 잘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좀 비즈니스가적인 교육을 또 시켜내는 거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이 절대적으로 평등할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받은 교육이 부모님한테 나중에 똑같이 교육을 받으면 부모님과 비슷한 삶을 살 거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시대가 바뀌어서 조금 다르게, 조금 풍요롭게 살 수도 있겠지만 이 개가천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그 시스템 자체에서 확 나와버려야 된다. 근데 그 시스템을 만약에 지금 세계에서 나 혼자 구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실존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교육하면 사업가가 비싼 학교에 보내서 아들을 사업가로 만드는 거와 같이 나 자신을 사업가로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좀 난해하긴 하네요. 난해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일단은 그냥 딱 드는 생각은요. 네. 그렇게 스스로를 그 사업가로 교육하면 그 사람은 그 스스로를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어떤 무언가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제대로 된 사업가인지. 그러면은 스스로 파일럿이 되는 방법을 계속 딱 배워요. 그러면은 그 진짜 현직에 있는 파일럿이랑 똑같은 파일럿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이제 미니멈 다른 것들은 해야죠. 훈련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아까 계속 같은 선상에 있는데 내가 나를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지금 이 30대 중반이 접어들면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어렸을 때 교육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내 삶의 거의 전반을 어떻게 보면 또 이끌어 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식민지 할 때는 이 사람들을 그냥 진짜 식민지에서 나 대신 일할 사람으로 보고 교육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교육이 뭐 산업화 때는 노동자를 만들려고 하는 교육이잖아요. 근데 완전 이 사람 안에 포텐셜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는 교육을 안에서는 이 아이의 내면에는 자기가 포텐셜이 있다고 평생 믿을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나는 지금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 못한다는 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거든요. 평생을. 근데 만약 그게 깨질 수 있다면, 근데 그때 그걸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면, 학습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시험 때문에 시험을 못 봐서 했던 그 어렸을 때 찰나의 기억이 내 평생의 족쇄가 된 것처럼 나를 만약에 그런 그 무의식 깊은 곳을 바꿀 수가 있다면 바뀌었다면 또 달랐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것도 각자가 가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체 능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전 정신적인 것도. 그러니까 정신적이라는 게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고 능력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뭐 언변 능력이나 계산 능력이나 뭐 직관력이나 이런 것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그 타고난 뭐 골격 근량이나 뭐 키나 뭐 눈 크기, 생김새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뭐 수술 같은 게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그 노력으로 못 바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타고난 성향이 다르고 이제 그거를 만약에 제가 진짜 저는 너무나 뭐 스탠딩 코미디언의 자질이 없는 사람인데, 네. 이제 딱 자기 암시와 딱 그 교육을 딱 용기를 가지고 딱 받았으면 이제 저는 스탠딩 코미디언의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되어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 개인 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타고난 게 다 다르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자기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근데 그게 행복이랑 무관하게 그냥 사회적인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저 공허의 시대 쓰신 분이 얘기한 것랑도 이게 이어지는 건데, 아까 제가 도끼 이거 얘기한 것도 이분이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뭐냐면 내가 나를 잘 알았어.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했는데 이게 시기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like 도끼. 그럴 수 있죠. 예. 처음에 그러니까 시기가 맞아야지 터지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랩하고 비트 만드는 게 도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들 도끼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하지만 자신이 도끼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거를 네. 믿음으로써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성공하냐 안 하냐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운의 이전에. 영역도 있는 것 같아. 운의 영역인 것 같아. 그죠. 왜냐면 도끼가 진짜 이 쇼미더머니 이런 게 없었으면 계속 언더그라운드 래퍼로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어요. 스윙스나 이런 애들도 그냥 그렇게 남아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제 운이 좋게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맞은 거죠. 스티브 잡스도 똑같이. 그러니까 근데 그 운이라는 거를 내가 세상에서 받기 위해서는 그 자리까지 갈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이 무의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무조건 된다. 근데 태용 쌤이 말한 게 똑같이 맞긴 해. 만약에 성공을 못하면 자기는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돼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지만, 네. 좀 그렇다. 근데 이제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없냐고요. 어떤 거요? 아니 그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냥 진짜 그 무언가에 그쳐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로 행복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인생이. 그게 그렇게 행복하거나 혹은 네. 도끼는 계속해서 도끼 나오는데 도끼는 성공할지 안 할지 몰랐는데 계속 비트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끼는 성공하기 전에는 무언가였어. 무언가. 자기가 힙합 한다고 하는 무언가. 근데 시대가 맞아서 성공을 한 거죠.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무언가에서 그칠 수도 있고 무언가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모두가 무언가에서 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무언가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은 네. 메타인지를 가지고 자기가 다른 잘하는 걸 찾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근데 혹은 그 시기가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런가? 왜냐면은 저희 그 유튜브도 보면은 저도 영상을 계속 찍는데 저 진짜 주위에서 사람들이 너 영상 진짜 재미없어 이런 사람 진짜 면전에 대고 얘기하는 한인분들이 계셨거든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냥 계속 올렸어요. 일단은 저는 원래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었고 내 자체가 스크린에 나오는 게 좋아갖고 계속 올렸는데 하나가 빵 터진 거예요. 갑자기 몰랐어. 그게 터질지도 몰랐어. 터지고 나서 갑자기 막 구독자가 막 하루에 막 5,000명씩 늘어. 그래서 나는 원래 무언가로 끝날 수 있었지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희망편. 희망편. 예, 희망편.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한정되어 있다니까요. 그거는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 그냥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떤 일을 하든 만약에 태용 씨 예를 들면 지금 이 팟캐스트가 구독자가 안 늘어 200명이야. 근데도 계속 할 거예요? 그 이유 하나는 그걸 계속하냐 그만하냐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다른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시간에 다른 재밌는 게 생기면 그걸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일이다. 아무도 여기서 도움을 얻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너무나 복합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그 복합 이유가 다 충족이 돼요.
근데 네. 사람이 안 늘고 돈이 안 돼. 그럼 계속 하죠. 그럼 계속 하죠. 네. 그거 근데 네. 근데 이거에 제 그 미래를 걸진 않겠죠. 다른 걸 하면서 그게 계속 다른 한다?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이거는 그러니까 제 일상을 다 넣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다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그냥 취미니까 취미.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 진짜 태영 씨가 하는 일 네. 그 자체가 돈이 안 된다면 네. 그럼 다른 계속 일 알아봐야죠.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예. 아니 뭐 정확히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겠죠. 근데 다른 제재를. 그 찾은 게 시대적으로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 그런 거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되게 신경이 쓰인다면 뭐 어떻게든 뭐 놓치지 않겠죠? 뭐 계속 조금씩 유지를 하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이제 베이스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교육이라는 게.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애들 장래희망이 다 똑같았어요. 변호사, 그러니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었어요. 다 그 졸업식 그 졸업 앨범에 보면은 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 그러니까 그거를 향해서 막 엄청나게 갔고 그거를 가지 못해서 실제로 뭐 수능 점수가 안 나와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하긴 한데, 근데 아무튼 간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도전이라는 거를 할 필요가 있고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베이스 기반이 필요한데 그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건 맞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것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 아까 말한 그 도끼 예제와 비슷하게 내가 언젠가는 이 자본에 눌려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할 수도 있고, 근데 무조건 그게 내가 자질이 없어서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시기가 안 맞았구나 라고 하면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내가 재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위축은 안 받을 수 있다. 교육의 힘으로. 그렇죠. 그 근데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아예 내가 네.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I can. 그러니까 태영 씨도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이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뭔가를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가 생길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많은 이유가 그런 교육에서부터 뭐 의사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포커스가 그쪽으로 돼버리고 너는 이걸 잘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프레임을 자기가 안에 가둬버리니까. 네. 특히 조금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거 벗어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있는 가난한 집안에서 살고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서 살고, 그러니까 취업이 꼭 자신의 목표인 사람들 옆에서 계속 살다 보면 결국에는 도전을 안 하고 취업을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환경과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AI와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교육하고 태용 씨가 하는 거랑 비슷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럼 그런 유튜브 가서 댓글 보고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호흡을 하면 이게 바뀔 수가 있는 세대가 온 거죠. 옛날에는 안 됐는데. 그래서 자기 무의식을 조금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좀 그쵸. 산으로 왔나? 그래, 나도 하려면 한다. 나도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제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너는 말을 예쁘게라고 얘기한 걸로 인해서 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게 그냥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예, 그냥 진짜 어렸을 때 엄마가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데 그게 그냥 무의식 안에 박혀버린 거죠. 제 삶 안에. 그 작은 칭찬 하나가.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엄마는 나를 얘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으로 봤으니까. 네. 내가 어렸을 때 내 선생님이 막 몽둥이 갖고 와서 때리고 막 이것도 못해? 하면서 때리면 그게 그냥 진짜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박혀 있듯이 맨날 그 남아가지고 혼나면서 그 장애인 친구랑 같이 앉아 있는데 너 장애인 친구보다 못한다고 선생님 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거 된 거죠. 내 머릿속에 박힌 거죠. 그러고 뭐 시험 하나 봤는데 빵점 맞은 적이 있어요. 아예 그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앞에서 애들 앞에서 손바닥 때리고 했던 그 기억이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나는 못해 이게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내 자신이 너무 좀 많이 갔나? 네. 아니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요. 네. 그거는 교육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그 학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당시에. 예, 그거 교육이랑은 너무 먼 수준의 그냥 훌쩍 넘어버린 차원의 일인 것 같아요. 그거 학대 아니 학대? 네, 그쵸. 그건 교육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학대 피해 사례 아닐까요? 근데 그냥 본질적인 거를 본다면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학생을 어떤 학생이라고 바라봤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때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보는 방식이 중요하다. 학생의 그 무의식 안에 뭔가를 심어주기. 네. 근데 그거는 좀 많이 개선됐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많이 개선됐지. 그런 부분은. 이건 이미 많이 개선됐을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네. 아,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오늘.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아유, 오늘은 많이 벗어나지 말아야지 하고 1부, 2부 나눴는데 1부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아, 일부도 많이 헤맸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네, 난 다 좀 연관이 있었던 느낌이었었는데 좀 온라인이 돼 있었구나. 네. 뭐 BTS까지 나오긴 했지만. 네. 근데 그 공허의 시대? 네. 그 철학파리 철학 기업에서 만든 거예요? 나도 근데 이래서 이 후광 효과가 좀 영향이 커. 아니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로. 근데 제가 잘못 설명했을 수도 있고 많이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은 들어가서 보시면 좀 다르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길어요. 근데 강의가 2시간인가 3시간 이래요. 아, 그게 강의예요? 강의, 그렇죠. 그 책도 강의를 이제 서적으로 남겨놓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하고 그런 걸 하는 것 같고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 뭘 파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아직은. But still 도움이 많이 됐다. 저는 삶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 아, 그렇구나. 비판점은 없습니까? 네? 비판점은 없었어요? 비판점은 이게 과연 삶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가 비판적인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 못 할 것 같다는 거여서 좀 제가 자기계발서를 진짜 많이 읽거든요. 근데 제일 제가 와닿게 느낀 거는 인간을 시스템 안에 묶어놓는 게 가장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형성시켜 놓는 거. 내 삶의 시스템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술을 너무 좋아하면 그냥 술이 없는 데서 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환경 자체를. 그 시스템, 더 시스템이라는 건데 방글라데시로 이사 가면 되겠네. 제가 방글라데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흥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할 수 있어. 네. 왜냐면은 결국에 저는 인간은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피로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술 먹을래 친구들이 물어보면 결국 내가 선택을 하고 안 먹는다고 하면 또 감정 소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방글라데시는 없어. 그러니까 내 일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이 다 비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결정할 수 있는 게 인간이 하루에 몇 가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결정이 흐트러진대요. 그래서 비서들이 다 그거를 추리고 해서 진짜 중요한 결정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실제로 그 재판관이 오전에 내린 거랑 오후에 내린 거랑 그 오판율이 훨씬 높대요. 오후에 내린 게. 맞아요. 맞아요. 그 가석방 심사원도 네. 그 오전에 점심 먹기 오전 아침에 시작했을 때랑 점심 먹고 난 이후에 그때 석방률이 높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방글라데시를 너무 가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그게 시스템 환경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태용 씨처럼 이제 안 흔들리는 사람은 어디 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내 자신이 잘 흔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을 왜요? 저도 엄청 흔들립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술이랑 관련이 없다 뿐이지 다른 걸로 저도 흔들리는 게 정말 많아요. 특히 여기 영국 와서 더 그래요. 저는 이게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여기 남아서 비자 받고 일하고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미친놈 취급을 해요. 뭐해 가서 일이나 하지 뭐 이런 느낌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또 특히 방글라데시에서 유학 온 애들은 그 나라에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고 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글라데시의 교육 시스템을 바꿔서 가능성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무조건 충돌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애들이 다 있는 거지. 근데 오히려 방글라데시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내 시스템적으로는 거기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일하기에. 태용 쌤은 잘 안 흔들리는 것 같은데 뭐에 흔들리세요? 저 요즘 그 유튜브 정치 쇼츠 정치 쇼츠요? 네. 뉴스 쇼츠 어쩌다가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아 진짜요? 아니 그거랑은 네, 오케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이세요? 그거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쪽이 많이 나오길래? 밝히지 않겠고. 네. 제가 그 아이폰 쓰는데 네. 그 사파리를 지웠어요. 오. 네, 유튜브 앱은 원래 없었고. 그 사파리를 지우고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환경을 조작한 거죠. 그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나를 아무리 바꿔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지는 그렇죠. 그 무의식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요. 저는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가 너무 자극적인 것만 나와서 또 부정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익셉션한 것만 뉴스에 나오니까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남으셨나요? 공허의 시대의 해답은 네. 충만하다? 충만한 삶? 충만한 삶이
충만한 삶. 왜 이렇게 정답이 아닌 것 같지 이게? 이겁니다. 정답이 없어요 사실. 정답이 충만한 없다. 삶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행복도 정답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음, 근데 뭐가 나쁜 것이냐? 이것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내 책을 사라가 나쁜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 한번 영상 봐봐요. 그 비판적 사고 지금 피크. 지금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거의 비난적 사고 아니에요? 근데 그 제가 그런 거 좀 옛날에 진짜 좋아했거든요. 막 자기 개발 진짜 자기 개발의 화신이라고 불렸어요. 자기 개발 광이라는 소리도 듣고 네. 그리고 막 그 항상 뭐 배우거나 공부할 때 그 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걸 공부하는지부터 항상 찾아보고 막 공부법, 학습법 이런 거 진짜 매니아였거든요. 네. 근데 그냥 어느 순간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이게 뭔가 진짜 알고 진짜 나를 발전시키는데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발목을 잡는 거구나 사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해보는 그 시도 그 전에 그 틈에서 자기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반감이 그러니까 배신감에 반감이 더 큰 건데 저는. 그러니까 뭐 성공법을 가르치고 공부법을 가르치고 그 사람 아니 왜 그러면 자기가 그거 해가지고 부자 되고 자기가 해가지고 그거 하버드 가지 왜? 이러는 생각이라. 공허의 시대랑은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거 뭐 성공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한두 시간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건데 얘기를 계속 못했네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 형이 얘기한 것 같은데 연결돼야 된다고? 방글라데시 시골 사람들 연결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식탁에서 가족들이 하는 한두 마디 좀 더 귀 기울여주고 뭐 이런 화나는 일이 있었다, 뭐 억울한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면 너는 왜 그랬어? 이러지 말고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화났겠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옆집 뭐 윗집 아랫집 인사 잘하고 그 한두 마디 뭐 스몰 토크 같은 거 해보고 그리고 연락 끊어진 친구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먼저 연락해보고 전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전 그게 충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나와요? 핸드폰 꺼놓고 진짜 그 대화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표정, 손짓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집중하는 거죠. 밥 먹을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충만하게 즐기자.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말한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게 놀 때 놀고 할 때 하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우리 밥 먹으면서 뭐 보고 핸드폰 보면서 사람 만나서도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래요. 뭐요? 저는 혼밥을 많이 하는데 식당 가서 혼자 밥 많이 먹거든요. 네. 근데 가서 그냥 밥만 먹어요. 그게 더 맛있어서. 그래. 그러니까요. 그게 좀 허무하지 않은 거죠. 밥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나중에는. 근데 그거를 네 그래요. 제가 너무
너무 심통 모드였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도 자기 개발하는 사람을 많이 까거든요. 아니 그러면서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아. 아 뭐 아무튼 네. 좀 얘기 충분히 했습니까? 네, 저는 뭐 많이 충분히 했고요. 원 없이 네. 했나요? 네. 다른 시각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가요? 저 뭐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 논리에 빠져들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랑 이런 주제로 얘기한다는 것만으로 좀 힐링이고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갖는 반대편에서 서보는 거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우리 팟캐스트 또 하면은 그냥 한 주제 놓고 제비 뽑아갖고 한 명은 무조건 찬성, 한 명은 무조건 반대해갖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어때요? 근데 너무 고역일 것 같아요. 그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쪽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이 너무 반대되는 건 어떡해요? 근데 이렇게 하버드에서 토론을 많이 한대요. 두 팀을 말라놓고 주제를 던져놓고 어느 사이드에 갈지를 안 정해준대요. 그리고 그날 토론에 오면은 제비 뽑아가지고 랜덤으로 배치를 시키고 토론을 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자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생각하는 법을 기르기 위한 것 같은데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좀 가벼운 주제로 하면 될 것 같아. 가벼운 주제. 가벼운 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같이 너무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거 말고 뭐 가벼운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커피냐 차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능인데 그거는. 근데 그런 류의 팟캐스트는 아니고 쇼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카메라 이런 장비 좋아해가지고 보는데 뭐 네. 줌 렌즈를 먼저 사야 되냐, 단 렌즈를 사야 되냐, 작가들을 모아놓고 뭐 풀프레임 카메라를 써야 되냐, 아니면 가벼운 카메라를 써야 되냐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쪽의 것만 대변을 하고, 토론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이렇게 깊은 생각, 깊생 토크로 해야 돼요. 우리는. 재밌어요, 이것도. 이게 진짜 딱 핏한 콘텐츠 같아요 지금. 그래요? 네. 지금 뭐 전혀 뭐 억지로 하거나 뭐 그런 거 막 없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4시간째 이야기하고 지금 저는 맨날 10시 반쯤 자는 사람인데 지금 새벽 1시거든요. 와우. 근데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좋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딱 맞춤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조회수 뭐 얼마나 나오든 아무 상관 없어요. 당연하지. 딸깍인데. 딸깍하고 올려버리는데 무슨 조회수를 신경 써요. 그것도 맞죠. 영향이 있죠. 그죠. 진짜 현타 왔다. 근데 뭐 아무리 딸깍이라도 네. 제가 막 뭐 안 즐거운데 막 즐거운 그렇죠. 척하면서 해서 찍는 거 올리면은 신경 쓰죠. 그렇죠. 네. 제가 현타 와가지고 저번 주에 제가 진짜 한 영상 하나 만들려고 2-3주를 썼거든요. 자료 찾고 네. 찍고 다시 찍고 편집하고 또 찍고 해서 10분짜리 올렸는데 네. 태용 씨는 그냥 하고 바로 올리더라고. 하루가 하루가 안 안 걸리지 걸렸어요. 않았어요, 지난? 일어났는데 링크 보내줘 있던데. 더군다나 1시간이 넘어. 근데 그것도 나름 편집한 거예요, 많이. 컷 편집 많이 했어요. 몇 개가 잘렸더라고요. 네, 많이 줄였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부분을 찾아보려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번 거는 다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건 논란에 문제가 별로 없나 보네. 네. 이번 거는 뭐 기분 나쁘게 들을 부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음. 네.
저도 팟캐스트를 그 과제 때문에 어차피 인터뷰를 해야 돼서 또 그 제가 요즘에 교육 영상을 올리니까 방글라데시 뭐 선생님이나 학생들 이렇게 메일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논문 쓸 때 좀 질적 연구에 필요한 자료도 얻으면서 좀 팟캐스트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방글라데시 좋죠. 사람들이랑.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혼자 얘기하니까 저는 분명히 예상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나라나 걱정하지 왜 남의 나라 교육까지 후벼파냐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현지인들과 함께 얘기를 해야 좀 더 그 거부감이 덜 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 또 태용 씨도 이 팟캐스트는 아니어도 한번 저 질적 연구할 때 도와주십시오. 인터뷰. 제가요? 네, 그냥 이렇게 너무-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너무 오염된 정보가 아니 방글라데시에서 교육 경험이 있잖아요. 교사였잖아요, 교사. 아, 근데 좀 특수한 환경이라 직업 학교였잖아요. 그건. 네, 괜찮습니다. 그것도요? 그럼요. 특히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논문이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영상으로 올리는 건 아니고. 네네. 네. 아 그냥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아이디어만 주시면 돼요. 아이디어만. 그냥 그게 이제 데이터화가 된다. 뭐 뭐든 뭐 얘기는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언제 시간을 잡을까요? 다음 일단 주제부터 정합시다. 좋아요.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저 일단 결혼 이- 어때요? 결혼. 결혼. 사랑. 사랑. 결혼 사랑. 네. 결혼 사랑 연애. 네네. 결혼 사랑 연애. 연애. 좋아요. 아이고. 네.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거 이건 좀- 자를 거 많겠다 근데.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만약에 얘기하면은 여기 영국은 이 성이 너무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훅업 컬처이라고 해서 이제 원나잇을 너무 가볍게 하는 건데 전 그거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연애, 사랑, 결혼. 좋네요. 그거 그 제 채널에 그 팟캐스트에는 인터뷰로 주로 여자분들이 거의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런 주제 얘기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좀 같은 남자끼리면 좀 맘 놓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 재밌겠다. 네. 결혼, 좋네요. 사랑, 연애. 자, 그래서 정태용 해적단의 두 번째 멤버, 두 번째 출연이었습니다. 4월달에 온 코리안 바이 요셉님이셨고요. 또 5월달에 결혼과 사랑 그리고 연애 주제로 또 재밌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태용과 코리안 바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